일을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조금 더 제가 생각해도 좀 늘어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좀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번 그 이쪽 유료 강의에 처음 시청하신 분들이 좀 꽤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질문이 좀 오거든요. 강의를 듣고 있다. 첫째 전제사항을 맨날 그분들이 보내는 게 강의를 잘 듣고 있는데 이러이렇다 하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것들 보면 그전에 뭐 자왕 원해탕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정협에서 했던 강의 같은 걸 전혀 들으셨던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저도 이제 강의를 좀 더 자세하게 한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늘어진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더 그것보다는 그 이유보다 더 큰 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지금 다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늘어진 건 있었지만 조금 아까도 그 오픈 강의방에 좀 올려놨잖아요. 우리 CST 그 동영상에 올려놔 있으니까 오픈 강의 해놨으니까 꼭 한번 봐보세요. 뭐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이 4회차인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3회차인데 전체 이제 7회로 할 건데 그 9시간에 했던 걸 3시간 안에 그 압축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봐보시면 조금 늘어지지 않고 좀 괜찮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부터 이제 무엇을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 했잖아요. 대전제는 저는 불통증 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뒤에서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우리는 우리 선배들은 우리 한의사들은 림프를 먼저 느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물론 우리 한의사들이 특히 마항때 의사 때의 한의사들이 우리 선배들이 단순히 림프만을 느꼈냐 그건 아니고요. 손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게 그거였다고 하는 거죠. 어떤 흐름을 느낄 수 있었던 것. 원장님들 솔직히 정맥의 흐름을 손으로 느낄 수 있나요? 정맥을 원장님들이 손으로 했을 때 정맥이 어디 있는가 눈으로 보이지만 방향성이 보이나요? 그리고 동맥을 했을 때 원장님들 방향성이 느껴지나요? 모르겠다. 동맥은 이렇게 딱딱 뛰면서 이렇게 방향성이 이쪽으로 강하게 뛰니까 모르겠다. 예민하신 분들은 방향성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느끼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실은 림프는 조금만 훈련을 받으면 누구나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24년도에도 나온 논문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예전에 경락은 항상 저항이 적은 곳으로 흘러가는 걸 사람들이 느꼈을 거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어떤 간질의 흐름을 경락의 흐름으로 보지 않았을까라고 그 쓴 논문이 저는 지금까지 경락에 대해서 떤 가설을 세우거나 했을 때 가장 저한테 와닿았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장님들도 림프 흐름을 느끼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정말 쉬워져요. 손을 딱 댔었을 때 가장 저항감이 적은 거 플루이드 느낌에서 물론 파샤 이렇게 근막이나 그런 부분 딱딱한 부분으로 긴장감 끌려가는 것도 있지만 저항감이 가장 적은 것, 결국 우리가 흉곽압이잖아요. 흉곽압으로의 느낌은 조금 훈련받으면 누구나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이 방향으로 일방통행으로 터미널 이쪽으로 심장 부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반대로 역류한다면 그 림프가 저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대전제는 저는 불통죽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전제 속에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저운동성을 먼저 치료해야 된다는 거고요. 좀 더 뒤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근데 저운동성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딱딱한 곳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킨롤링을 해봐서 저운동성을 느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장님들이 그걸로도 느낄 수가 있지. 이제 뇌수막이라고 하는 걸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다 보면 뇌수막이 머리를 감싸고 배우두공을 빠져나와서 꼬리뼈에 붙잖아요. 꼬리뼈 이렇게 전체 뇌수막이 꼬리뼈까지 붙는데 이 흐름이 되게 딱딱해져 있구나. 그럼 이 뇌수막이 긴장되어 있는지를 또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또 뒤에서도 지난 시간까지 그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뒤에서 좀 다시 더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저운동성인 곳은 뭐 근육이 없는 부위들이 우리가 이쪽 아포뉴로시스 같은데 그런 데 부분이 저운동성이 생기기 쉬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축두골하고 축두근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 축두근을 기준으로 해서 축두골이 이제 관절면 여러 군데 있는데 어디하고 더 딱딱해져 있는지 관절면이 이게 잼 잠겨 있는지를 아는 방법이 있거든요. 몇 번 움직여 보면 돼요. 왜냐하면 축두골이 딱 껴 있거든요. 이쪽 축두골이 좀 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축두골이 후두골하고도 관절하고 봉합되어 있고 주전골하고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광골하고도 되어 있고 또 저편골하고도 되어 있고 진짜 저편골이 꽉 껴 있죠. 그 축두골이 가운데 이쪽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축두골 못지않게 광골도 여기 딱 껴있어 얼굴 앞면에 딱 껴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쪽 앞면 근육들의 움직임을 딱 정하기 쉬운 게 또 광골이거든요. 특히 오늘은 축두골하고 광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다음에 림프에 대해서 좀 설명할 텐데 림프와 셀룰라이트에서 이제 스캔롤링이 왜 좋은 기법인지 왜 좋은 진단법인지에 대해서도 림프를 조금 더 알고 나면 알게 될 거고요. 이제 이 세 가지 이게 불통증통에서 그다음 저운동성, 그다음 템포럴 본, 그다음에 광골, 그다음 스캔롤링 그렇게 이제 알게 돼 이제 조금 이제 치료 방향성을 우리가 잡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치료에 좀 더 응용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쩌면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면서 되는 거고 직립보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를 딱 하나를 꼽으라면 어떻게 보면 중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5번 영역은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치료한 것을 유지를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는 어쩌면 5번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도 강조를 하겠지만 정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저는 5번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한강증 목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어쩌면 이 5번에 대한 고민의 측면이거든요. 코어, 제가 코어 근육. 근데 그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단순히 뭐 복행근, 다혈근, 뭐 횡격막, 골반절 근육 이 대표적인 네 개만 뜻하는 게 아니고 이 코어라고 하는 것은 목에도 코어가 있죠. 또 발에서의 내재근에도 코어가 있죠. 각각 로컬의 코어도 있고 전체적인 코어도 있고 전체적인 코어는 어떻게 보면 저는 호흡 근육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흡을 원활하게 해주는 근육들. 이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또 전체적인 균형인 건데 막노동이에요. 그 치료라고 하는 것은 발에서 머리까지 다. 대신 이제 어떤 일관된 맥락이 있어야지. 자기 가진 일관된 맥락을 가지고 하다 보면 계속 조금만 반복하다 보면 그냥 뭐 여기 하나를 측쪽으로 하나를 치료를 하든 OMC 치료를 하나를 치료하든 그 일관된 맥락 속에서 그 부분을 치료하는 거니까 어느 순간 에너지가 되게 적게 들어요. 왜냐하면 환자를 바라볼 때 내가 암 사기 환자가 왔어. 근데 이 암도 내가 듣도 뭐 보지 듣도 못한 암이야. 근데 내가 그럼 이 환자를 치료를 못하죠. 그 암에 대해서 모르는데. 암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잘 모르는데 좀 뭐 잘 어려운 암, 요즘 어려운 암이 있잖아요. 잘 들어보지도 못한 암.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치료할 거예요? 그럼 치료를 못하죠. 내가 그 공부를 못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환자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게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 한계를 알게 되면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 다음에는. 환자가 매일 와도 해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이제 매일 와도 이 환자한테는 내가 목표로 하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번 와도 그걸 그 목표점을 진단을 하는 거고 또 매번 올 때마다 그 목표점으로 진단하고 또 치료를 하니까 이 환자가 어떻게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는 항상 손으로 느낄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보면 느낄 수 있고 그렇죠. 단순히 환자의 뭐 컴플레인이나 그런 부분에 휘둘리지 않고 근데 대체적으로는 대부분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좋아지면 환자들 대부분 좋아집니다. 막상 이제 환자분들 그런 게 있어요. 맨날 오면 불만을 내세우는 환자들 보면 종종 어떤 케이스들이냐면 이분들은 이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불만을 하면 내가 조금 더 잘 치료해 줄까 봐. 더 좋아지고 있는 거 보고 본인 속으로 느끼면서도 나한테 더 불만을 내세우면 내가 더 잘 치료해 줄까 봐. 물론 뭐 우는 아이 하나 뭐 더 해주는 뭐 그것도 있겠지만 꼭 그런다고 꼭 그러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목표점이 있는 거니까 나는. 자, 그래서 무엇을 치료할까는 저는 이런 컨셉으로 치료를 하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오늘까지 하면 원장님들 아까도 카톡에다가 했지만 오늘까지 하면 이제 이 강의를 유료 중강의를 처음 이때 제 강의를 유료 중강의부터 처음 듣는 분들이나 이제 그 전에 이제 다른 데 강의를 듣던 분들이나 거의 진도는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저도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이나 뭐나 그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제가 그냥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진도든 어떤 것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하고 나면 이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질환 이명은 어떤 식으로 좀 치료하고 어지럼증이나 안구질환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떻게 좀 치료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 제가 루틴으로 하는 한 12개, 15개 기법들에 대해서 동영상도 좀 보여주고 조금 더 이 기법들을 루틴하게는 사용하지만 저는 이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뭐 지금까지 두 명밖에 치료를 못했지만 루게리 환자가 만약에 왔다. 그럼 루게리 환자가 오든 아니면 두통 환자가 오든 요통 환자가 오든 저는 거의 치료 컨셉이 비슷하거든요. 만약 30분을 치료한다면 25분 정도나 20분은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이 15개 기법을 다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루게리 환자 같은 경우는 이쪽 두개골이라든지 아니면 척수 쪽의 움직임, 척수 쪽, 척추도 있지만 척수에 이제 그것은 조금 더 감각적인 치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좀 치료를 할 거고요. 두통이라면 뭐 편두통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보통에 이제 우리가 이제 두통하면 결국은 3차 신경 척수의 핵이 어디까지 나오죠? 길게는 경추 5번까지 핵이 내려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하면 목도 조금 더 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두학은 정도 더 보게 되고. 약간 이제 약간 조금 더 강론적인 부분에서 이제 한 5분, 10분을 더 쓰는 거지. 30분이라는 치료 전제하에서 한 20분에서 25분 거의 비슷합니다. 치료법. 목표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이명도 거의 비슷해요. 오늘 원장님들한테 지금 얘기할 난임을 바라보는 거나 이명을 바라보는 거나 저는 30분을 치료하는 최소한 20분 똑같아요. 치료법. 나머지 10분에 대해서 좀 더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약은 조금은 다르죠. 당연히. 약 쓰는 건 조금 다르긴 한데 이쪽 천하치료적인 측면에서 거의 비슷하다. 자, 그래서 이제 대전제는 이제 통증불통이고 불통증통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아, 이것은 이제 최근에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 온 건데 실은 이런 식의 질문들이 많이 와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저처럼 I하고 E 있잖아요. 이 MBTI에서 저처럼 E 성향인 경우도 이렇게 단체방에 질문을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원래 성향 자체가 또 I인 분들은 전체 강의 카톡방에 질문을 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디 한의원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최근에 심한 난임 환자 한 분을 치료하게 되었는데 나이는 31살이래요. AMH 0.02. AMH가 뭐지?
그 양반병원에서 한번 억지로 IVF를 한 번 하고 안 되어서 퇴자당하고 내원하게 되었다. 저는 솔직히 퇴자가 뭔지도 몰랐어요, 뜻이. 그전에 난임한의원도 다녔었고 한약도 많이 먹었는데 안 되었대요. 그래서 질문하는 원장님 자기가 실력이 좋아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 환자 친정엄마가 당신이 이제 단골 환자여서 근골 환자여서 이제 마지막 포기하기 직전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환자가 너무나 솔직히 너무 저있고 또 신혼이라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두 개 정도 강의를 듣고 있고 한정협에서도 듣고 자왕 홈페이지 있는 것도 듣고 얼마 전 지난주에 했던 경남 여한의사회 강의 같아요. 또 듣고 있고 지금 이런 강의도 듣고 있는데 문득 생각나서 다 질문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실은 이분의 정성 때문에 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개 강의 다 들으신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오늘은 이분을 위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두개청결 치료도 이런 모든 데서 퇴자당한 난임 환자도 가능할까요? 제가 아직 치료를 잘 못합니다만 이미 두개청결 태반 약치는 사놓았으니까 가능하다는 대답을 학수고대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AMH부터 이제 요즘은 참 좋은 게 챗 GPT가 있어서 아니면 제미나이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드래그 해가지고 야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야? AMH가 뭐야? 그랬더니 우리가 밀로리안 호르몬 그쪽에서 호르몬 수치를 말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는 수치가 어떻게 되는데 이 0.0이라고 하는 것은 동연령 중압값에서 이게 정상범위 2.4에서 2.6이니까 거의 그냥 폐경 수준이라고 하네요. near undetectable 하고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그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이것은 거의 그냥 폐경 수준이다. 이런 것 때문에 막 퇴자당했다고 하는 게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딴 데서 안 될 텐데 그냥 딴 데 가야지 그랬다는 식인 거죠. 그러면 저한테 이 환자가 왔을 때 여기서 이 환자의 니즈는 임신이잖아요. 원장님들 비록 환자 보면 임신 가능하다고 얘기하나요? 더군다나 이분은 이태원 참사 때 살아나고 마지막에 넘어졌던 분이래요, 거기 내에서.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있는데, 본인 말로는 되게, 그냥 나를 극복했다, 90% 정도는 극복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아이만 봐도 나는 왜 아이를 못 낳을까, 눈물 나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원장님들도 솔직히 난임 환자, 한 임상 10년 넘어가면 그래도 몇 명 있지 않나요? 웬만하면 그 임신 시킨 사람들도 꽤 열댓 명 되고 여기저기서 5년, 10년 임신 안 됐던 사람들도 임신이 됐다 뭐 그런 나름대로 무용담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5년, 10년 된 난임 환자들도 종종 오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뭐 모르겠어요. 차율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되는지는. 근데 솔직히 근데 가장 보람스러운 거잖아요. 진짜 안 됐던 사람들 아기 낳고 데려와서 뭐 선물 같은 거 사고 갔을 때 솔직히 한의사로서 가장 보람된 거 아닌가요? 어떤 경우는 이제 어, 또 아기 때 아파가지고 또 치료했던 애들 대학생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찾아오고 하면 되게 보람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원장님들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식 얘기를 하거든요. 솔직히 딴 한의원에서 유명하다는 그 난임으로 유명하다는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뭐 이렇게 뭐 양방도 유명하다는 곳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저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냐고. 대신 그건 있는 것 같다고. 당신 지금까지 보니까 몸이 많이 지쳐 있는 것 같다고. 여기서 저랑 치료를 하다 보면 임신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당신 몸은 좋아지더라. 환자들 보면 다 몸은 웬만큼 좋아지더라. 내가 당신한테 임신이 됐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 답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소한 몸은 좀 좋아지는 것 같다. 지금 그러니까 임신은 그 다음 문제이고 지금은 몸부터 조금 더 회복하자. 앞으로 또 살아가야 되니까 잘 살아가야 되니까 몸이 좋아지다 보면 임신의 확률도 높아지지 않겠냐. 그러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하다 보면 환자분들 몸이 또 좋아지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환자분들 이렇게 이제는 자기 포기했다. 임신 포기했다. 그냥 편하게 내 몸이나 좋아지게 해야겠다고 그냥 편하게 다이어트 하러 오거나 아니면 그냥 약 먹으러 오는 사람들 보면 그거 약 먹으면 그전에는 임신약을 딴 데서 썼어도 안 되다가 그런 약 먹으러 온 사람 다이어트 약 먹으러 온 사람들이 살 빼면서 이렇게 물론 이제 그 뭐죠 단성 증후군 같은 경우는 살 좀 빼면 임신이 좀 잘 되기도 하잖아요. 저 같으면 이 환자한테는 그럴 것 같아요. 당신이 정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임신 될지는 모르겠다. 거의 뭐 로또지 않겠냐. 근데 대신 몸이 좋아지면 그 로또의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치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 이제 이 환자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제가 접근 방식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째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다 하겠죠. 루틴 치료를 당연히 죄송합니다. 저는 이 기법들을 그냥 다 할 것 같아요. 그냥 루틴 치료 어떤 환자든 다 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들 루틴을 할 텐데 아까 이제 이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떤 질환으로 환자가 오더라도 저는 이걸 거의 루틴으로 해요. 대신 이제 몸이 좋은 사람들은 이 열댓 개, 몇 개, 거의 20개 기법 가까이 되죠? 이 중에서 루틴도 한 열 몇 개, 이게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 해요.
대부분. 이 중에서 두세 개 빼거나 대여섯 개 빼거나 그래요. 근데 손 대보면 알아요. 이 환자가 몸이 좋구나. 그럼 전체 다 안 해도 돼요. 아니면 뭐 이런 거 할 때 부추증이나 이런 것도 어떤 경우는 환자는 한 2, 3분만 해도 쭉 풀리기도 해요. 이런 게 어떤 환자들은 부추증 같은 경우는 한 2, 3분 해도 안 풀리기도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하면 손을 다 대보는 거죠. 프론에서 손 댈 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치과이에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앙와이에서 이렇게 치료하는 것들이 있고, 손 대다 보면 손 딱 대보면 전체를 한번 다 스캔을 한번 다 뜨는 거죠. 스캔을 다 뜨면서도 원장님들 저는 이렇게 한 번씩만 되지는 않아요. 스캔을 한 번씩 다 뜨면서도 만약 청골이 잘 안 풀렸다면 청골을 풀긴 하는데 보과이에서 다른 부위 또 풀고 다시 청골로 돌아오고 다시 청골이 다시 안 풀면 또 다른 부위 또 보과이에서 있는 다른 기법도 풀다가 다시 또 청골로 돌아오고 청골 부위하고 미골 부위는 워낙 중요하니까 한 번에 안 풀려요. 너무 심한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데도 풀고 와서 다시 풀고 자 이거지. 어떤 경우냐면 원장님들 만약에 우리가 오래된 합판 사각형에 못이 박혀 있어요. 녹이 슬었어. 우리 관절도 그런 거 같거든요. 청골 관절 녹이 네 개가 사각형에 이렇게 네 개가 박혀 있어요. 그럼 원장님들 한쪽 풀 때 어떻게 푸나요? 얘 나사를 풀 때 어떻게 풀어요? 한쪽만 풀면 잘 풀리나요? 보통 뭐 이쪽에 풀고 또 한쪽에 풀고 또 이쪽에 풀고 이쪽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더 잘 풀린 경우 있잖아요. 한쪽만 풀어도 풀린 경우 있지만 그것처럼 저는 청골 같은 데는 한 번 안 풀린 경우가 많아서 여기 풀고 여기 풀고 또 다시 프로만에 풀 수 있는 MD를 풀고 나서 다시 와서 보고 그러다 보면 조금 조금씩 계속 풀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치과이나 앙와이 풀고 나서 다시 또 엎드려서 다시 천미골 부위는 다시 풀기도 해요. 발목도 그러기도 발목이 생각보다 중요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환자에 따라서. 자, 이렇게 접근을 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난임 환자이니까 난임에 맞춰서 좀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난임이나 생리통 환자들은 대부분 꼬리뼈하고 청골은 대부분 돌처럼 굳어져 있어요. 특히 이제 생리통 환자들도 그래요. 여기 되게 많이 굳어 있어요. 또 상대적으로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PSIS 거리가 상대적으로 되게 멀어요. 난임 환자들, 그다음에 생리통 환자들, 그리고 난소암 환자들이나 유방 환자들일수록 더 멀어요. 여기가 더 벌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정성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용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사람들 태어났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유연했던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연해져 있어서 인대가 짱짱하지 못하고 조금 더 벌어져 있어. 그러니까 골반이 더 넓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겉으로 보이기에는 유연한 듯 할 수 있지만 안에서는 엄청 용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면 되게 뻣뻣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풀다 보면 여기서 관절의 유격이 엄청 커요. 아, 이 사람은 움직임이 엄청 큰 사람인데 안정성 때문에 이렇게 바들바들 몸을 떨고 있었구나. 그런 게 이제 느껴지거든요. 원장님들 손가락이 조금만 더 대고 치료를 자꾸 하다 보면. 그래서 거의 저는 루틴하게 여기다가 매선을 대부분 놓습니다. 웬만한 여성 질환 환자들한테 여기 항상 놓습니다. 안정성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다 이제 태반 약품 같은 거 여기다 좀 놓고요. 그거 당연히 또 하복부가 쭉 근육이 없는 경우가 하복부에 이 짱짱함이 없는 경우가 또 대다수죠. 이런 여기다가도 매선도 좀 심어주고 이 하복부가 항상 이센트릭하게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센트가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요실금 같은 거나 더 잘 생기고 방광염 같은 거 아니 조금 빈뇨 같은 증상이 더 있죠. 원장님들이 우리 몸이 생각보다 여기 혈압수용 사이너스 바지에서 혈압수용기도 화학수용기인 것처럼 산소 농도라든지 CO2 농도에 따라서 얘들이 혈압을 조절하는 거로 우리가 배웠는데 요즘은 물리적인 수용기가 더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물리적인 수용기니까 스트레치 수용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원래 길이가 한 이 정도 있는데 긴장으로 2cm가 늘어나 있다면 2cm가 늘어나 있다면 여기 조금만 긴장돼도 쉽게 트리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성이 떨어진 친구들, 이 친구 아랫배가 살짝 나오고 긴장돼 있는 아이들이 빈뇨 경향이 많죠. 아니면 야뇨 경향이 있거나 아이들이 긴장돼 있어 항상 그러니까 트리거가 쉽게 되는 거죠. 요실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청골하고 그다음에 하복부 있는데 좀 짱짱하게 해주고 또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디테일한 수기요법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런 수기요법을 해주면 빈뇨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그날 바로 그냥 치료받고 그날 바로 뭐 시간당 막 10분에 한 번씩 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한두 시간에 한 번씩 가는 경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되기도 해요. 치료 후에. 그러니까 스트레치 반사가 되어 있던 걸 너무 이센트릭하게 늘어나 있던 이 부분을 트리거를 좀 안 되게 살짝 이완되게 만드는 거죠. 힘을 이렇게 이센트릭하게 딱 늘어나 있는 것을 힘을 빼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늘어나도 트리거가 잘 안 되니까 뭐 빈뇨 증상이나 요실금 증상 같은 게 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당연히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오래 치료하겠죠. 워낙 근육이 없으니까. 그 방광 쪽으로 긴장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태반약품 놔주고 청골하고 하복부 있는데 좀 짱짱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폐쇄공이나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서해부에 있는데 근막들을 조금만 이완시켜주면 많이 좋아져요. 어르신들도 빈뇨 증상이나 뭐 요실금 증상 같은 게 꽤나 좋아집니다. 물론 너무나 그 인대 자체가 안에 신부 인대 자체가 너무 늘어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여성들 뭐 질이 빠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어쩔 수는 없지만 웬만한 경우는 많이 좋아집니다. 원장님들. 그래서 물론 뭐 육미라든지 뭐 그런 계통의 약을 쓰는 것도 좋지만 같이 쓰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선은 난임이나 생리청 환자들은 꼬리뼈하고 이쪽 하복부가 긴장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
어떤 경우는 되게 무력한 것처럼 보이는 겉이 너무 무력하면 안에는 진짜 긴장 더 많이 되겠죠. 아예 겉부터 긴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면 진단하기도 편하고 치료하기도 차라리 편하죠. 근데 차라리 겉이 너무 무력한 경우가 더 힘들 수 있죠. 안에는 더 긴장되어 있을 거니까. 심부 근육들은. 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들이 실은 저운동을 꼭 봐야 된다. 저운동이 아까 이제 뇌수막이 꼬리뼈에 부착되어 있으니까 저운동을 만들기에 전체적인 몸 전체적인 저운동성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게 뇌수막으로 바라보는 거겠지만 한편으로는 저운동성의 또 대표 주자는 수술 부위나 흉터인 거죠. 자, 여기가 이렇게 당겨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근막 머리부터 있는 이 근막 요소 자체가 이 부분에 타이트하게 되어 있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포워드넥도 여기서 더 되기 쉽겠고 갑상선 같은 게 문제도 더 생길 수도 있고 두통 같은 것도 잘 생기죠. 한편으로 이렇게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쪽에 앞에 머리 심리라고 여기 떼짱 떼듯이 뜯어가지고 이렇게 딱 꼬매버린 경우 있으면 여기 두피가 타이트한데 완전히 타이트해져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 내 친구도 젊은 나이, 뭐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40대 중반에 이제 머리가 많이 빠지니까 이렇게 심었고 40대 후반에 그러니까 이제 한 처음에는 좀 좋았는데 얘도 어느 순간 이명도 엄청 심해지고 두통도 심해지고 생각보다 여기 이제 떼짱처럼 떼가지고 머리 심었던 남자들 이명 생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런 데 근막부터 도침으로 째주고 그다음에 영양제에서 약침, 태반약침을 좀 놔주고 해야죠. 그러면 이런 데 수처 같은 데 좀 풀어주고 그러다 보고 그다음에 축적으로 움직임 좋아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대로 좋아집니다. 나이 젊을수록 비례해서 나이에 반비례하는 거죠. 나이 들수록 더 어려운 거고. 그 생각보다 아, 여기 좀 죄송한데 라식 수술한 사람들이 몸이 예민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이게 제 롤 모델 중에 하나인 치클리는 이 코니어가 각막은 인체에서 가장 많은 찌식계 너물들이 쪽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캠비죠. 어디 가장 도미넌트 에어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세퍼시를 하다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키 리전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핵심 부위 꼭 치료를 해야 될 때 그 키 리전 중에 하나가 각막이 되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이거지. 그리고 자율신경을 지배하는 데 제가 다음 주나 아니면 다음이나 그 다음에 좀 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 부분이 자율신경 요소하고 진짜 관련이 깊은 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뭐가 관련됐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항상 긴장되어 있으니까 예민하니까 세상을 조금 예민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항상 스트레스 강도 자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식 수술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예전에 암 환자를 조금 이상하게 소개로 오다 보니까 하루에 암 환자 7명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6명이 그때 저도 모르게 약간 이런 걸 배웠었고 눈 치료에 대해 배웠었고 한 환자한테 라식 수술을 했냐고 물어봤는데 또 라식을 했대. 근데 암 환자들 여성 암 환자들 보면 물어보면 물수록 많은 환자들이 라식을 했어. 근데 7명의 암 환자들 중에 6명이 10여 년 전이에요. 최근에 10여 년 전에 라식 수술을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장님 오해 마세요. 라식 수술 입구를 아무도 간다라는 게 아니라 라식 수술을 하고 나면 조금 예민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라식 수술하는 사람들 보면 살짝 눈을 찡그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라식 수술은 잘 권해 주는 편은 아닙니다. 라식 수술에 물어보면.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죠. 뭐 라식을 하고 나면 그 두꺼운 안경을 안 써도 되니까. 그뭐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라식 수술 꼭 한다면 꼭 얘기해요. 항상 스마트폰 덜 봐야 돼요. 라식 수술 하게 되면 눈피로를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을 해라. 자꾸 멀리 봐야 된다. 그 저운동성을 꼭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호르몬적인 측면하고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뇌하수체가 어디에 있죠? 얘가 뇌하수체 호르몬이 뇌하수체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SBS가 여기잖아요. 난임 환자들 보면 SBS 있는 데가 진짜 긴장 많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BS, 난임 환자들일수록 SBS를 풀어줄 때 아랫배가 따뜻해진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SBS를 어떤 식으로든 이완시켜주고, 뭐 침을 좀 놔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제가 그죠, 할 때 입천장이 더 이제, 울린다고. 그리고, 올해 나왔던 나소파링제얼 영역, 이쪽 뇌척수액의 흐름을 할 때 이쪽에 목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뇌척수액이 배출되는, 뇌척수액의 100% 중에 한 50% 정도는 심부경추 림프절로 빠지지만 50% 정도는 이 슈퍼피셜한 침샘 부위에 있는 목 옛붕혈 그 부위에 있는 아주 슈퍼피셜한 림프절로 빠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그 논문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논문에서 강하게 진동을 주면 림프가 더 안 빠진다. 정상적인 림프보다도 더 안 빠진다고 그래요. 대신 아주 라이트하게 이쪽을 자극을 진동을 주면 림프가 더 잘 빨리진다고 하거든요. 그럼 원장님 어떻게 옴 같은 아니 허밍 같은 게 아주 부드러운 진동이잖아요. 그래서 허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허밍을 많이 시켜야겠죠 환자들한테. 그리고 사지탈 수처는 항상 자극을 줘야겠죠. 왜냐면 생식기 부분이 있는 데는 사지탈 수쳐 있는 데잖아요. 그 사지탈 수쳐 있는 데가 항상 이완돼 있어야겠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다음 골반 부위가 이 부분이잖아요. 그 본인도 한번 사지탈 수쳐 한번 만져보세요 원장님들. 본인들 딱딱한지 좀 더 이완되어 있는지. 좀 에어컨 조금만 좀 추워서.
자, 아까 이게 나사 파린지로 영역이고 여기가 SBS 영역이에요. 그래서 두 개 총을 추가해서 가장 그냥 기법 세 개만 뽑으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예요. 대신 이제 초심자가 쓰는 SBS하고 제가 쓰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아주 대가들이 쓰는 SBS하고 효과 자체는 좀 다르겠죠. 똑같은 피아노 곡을 치더라도 제가 치는 거하고 시립 피아노가 치는 거하고 누구 이민찬이 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그런 차이겠죠. 이제 두 번째는 원장님들이 난이만자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 첫째 원장님들 난도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대충은 아는데 그걸 손으로 숙지할 수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참, 이게, 아까처럼 그, 난임 환자들이나 아니면 생리통 환자들 풀 때, 이걸 질 예를 들면 폐쇄공으로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 자궁을 이렇게 같이 이완시켜주는 기법을 쓰기도 해요. 폐쇄공으로, 이 폐쇄공, 이쪽으로, 여기다가 제가 엄지, 그 다음 이쪽으로 중지를 이쪽으로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손은 여기 이렇게 져가지고 이 자궁을 하고 방광을 한 손은 여기로, 한 손은 여기로 넣어가지고 라스를 하는 거예요. 얘들 좀 이완 좀 시켜주는 거예요. 얘들을 이완시켜주고 안에를 이완시켜주고 겉에 있는 코어 근육들 좀 짱짱하고 그다음에 인대들 짱짱하게 해서 매선을 심어주고요. 어디냐 ASIS 있죠. 그다음에 이쪽에 치골 있잖아요. 치골 있는 데 있을 때 거의 2대1 정도라고 하거든요. 2대1 정도 아니 거의 1대1 가운데 정도라고 생각해도 돼요. ASIS하고 치골 있는데 원장님들 ASIS 만져보죠. 치골 있는데 그 가운데 정도 딱 접히는데 원장님들 이제 앉아 있잖아요. 지금 앉아 있을 때 딱 접히는 부위가 난도 부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남자 원장님들은 없어요? 네. 아무도 안 웃네. 아무튼 ASIS하고 이쪽 공 치고 있는데 거의 가운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딱 접히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어쨌든 앉아 있다고 하는 건 난소 있는 데가 항상 사대강의 볼을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사대강의 볼을. 그러면 이쪽으로 소통이 잘 안 돼요. 사대강의 보생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임신이 잘 되게 하려면 첫 번째는 장시간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도록 해야 돼요. 요즘 난임 환자들 많은 물론 학교 선생님들도 워낙 스트레스 받으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난임 환자들 많다고 하는데 요즘은 은행원들 많죠. 너무 장시간 앉아 있어서. 화장실도 못 가고. 화장실도 못 가면 여기 긴장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앉아 있으니까 더 긴장되어 있고 되게 문제가 많죠. 그래서 원장님들 부사방하고 적용종옥탕 많이 쓰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부사방이나 적용종옥탕을 많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뭐 단기 자격상이나 조금 더 수분을 몸에 있는 이수작용을 좀 하거나 아니면 보인스기탕이라든지 저는 솔직히 가장 많이 임신시킨 약은 장건비탕에 황야해독탕 조금 섞은 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애 둘 다도 그쪽으로 좀 예민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조선의 왕비가 42명이었대요. 이게 뭐 왕의 숫자는 27명이었지만 왕비들이 조금 건강하지 못했나 봐요. 그러다 보면 왕은 이만큼이었지만 국모들은 42명이었다고 하죠. 근데 42명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0명은 아예 아이를 하나도 낳지 못했대요. 원장님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허준 같은 어이들에게 항상 이런 약을 엄청 먹었을 텐데 주구장창 먹었을 텐데 그리고 그 왕비들도 물론 정치적인 뭐나 그런 이유 때문에 거세를 당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애를 낳으려고 주위에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원장님 봐요. 42명 가운데 20명이 아예 아이를 낳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 아무튼 어, 어, 제가 저는 진짜 한의사를 살아가 하는데 제가 이 말이 또 잘못 들릴까 봐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어, 허준이 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장경각이 깨어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사람들 잘 아니 당연히 못하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막 아까 그런 거 있죠. 허준이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가끔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 정맥류가 앉아 있다고 해서 발해 맞는 게 너무 많이 앉아 있으니까 실은 이 주위에 정맥류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원장님들 생각보다 많이 생긴다. 저는 개인적으로 난임 환자가 왕비들한테 가장 많이 나오고 양반들이 난임 환자가 많아가지고 옛날에 그 이제 강수현이 대상 받았던 그거잖아요. 시바지였잖아. 이 영화가 시바지가 있었던 게 그 왜 그러겠어요? 양반들 우아하게 수놓고 구실 쓰고 그랬잖아요. 운동 안 하고 항상 앉아 있어서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아낙네들은 그냥 촌부들은 임신이 너무 잘 돼서 문제였죠. 그 예전에 어 저는 시골 무주진한 장소가 무진장 꼴짝이 있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오지 중에 하나에서 저는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는데 동네 할머니들끼리 얘기하는데 제가 어리니까 동네 할머니들이 저를 이제 그냥 아기로 생각하고 얘기했던 게 참 기억이 지금도 어린 마음에 기억이 남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할머니가
13명을 낳았어요. 이분은 저희 시골에 있을 때는 5남매, 6남매가 기본이었거든요. 시골에서. 물론 도시에서는 2명이 기본이었지만 저희 시골에서는 5남매, 6남매가 기본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13명을 낳았어. 그러니까 한 분이 옆에 있다가 이분은 5남매를 낳았던 분이고 그 할머니는 이 할머니 13명을 낳았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사촌떡은 진짜 그냥 둘이 그냥 부부관계가 왜 이렇게 좋아? 13명씩이나 낳았어. 그 사촌떡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그냥 자주 같이 다가 한번 가지면 그냥 바로 애가 생겨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운동을 이제 원장님들 그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오리걸음으로 밤 매듯이 한번 걸어가 보세요. 얼마나 밑이 빠지려고 하든지 힘든지. 요즘 어린아이들은 오리걸음 잘 못할 거예요. 밑이 빠질 듯이 힘들 거예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 항상 앉아서 호흡근이 아주 되게 짱짱하게 길러져 있었던 거죠. 그쪽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인지 뭐냐면 림프름이 진짜 좋았을 건데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도 줄여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코어 근육을 길러야 되는데 이쪽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 논문이 꼭 원장님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이건 물론 되게 오래된 거예요. 1984년도인가 나온 논문인데 이게 되게 오래됐다고 하는 것만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호르몬은 혈관을 타고 대부분 움직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여성 호르몬이 배란 때나 그 주변 특히 자궁 난도 주변에 호르몬이 많이 생성작용되는 부위에서는 국소 림프 농도가 이쪽인 국소 림프 농도가 혈중에 있는 농도보다 순간적으로 높을 때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데들은 호르몬들이 림프관을 통해서 많이 흐른대요. 그래서 주변 신경, 혈관, 면역 세포에 이것은 모르겠는 파라크린 신호를 매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치클린은 아무튼 림프의 흐름이 되게 좋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난임 환자들을 위해서도 여성 그다음 호르몬 질환의 환자들을 위해서도 특히 서해부가 충혈이 안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조경종도 이거 따뜻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실은 사화제, 도인승리탕 아니면 방기자격상, 가압, 도인승리탕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흐름을 좋게 어떻게든 노폐물을 잘 빼주는 거, 변비만 없애주고 어혈만 잘 없애줘도 임신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런 호르몬제 자체를 넣어준 건 아니잖아요. 실은 이쪽이 흐름만 좋게 해주는데도 임신되는 거지. 채팅에 뭐가 있죠? 소리가 어, 그죠. 남자 불임도 마찬가지죠. 확실히 난임 환자, 난임 치료할 때, 불임 치료할 때 남자 여자가 같이 받는 경우 확실히 더 치료 잘 되지 않나요, 원장님들? 서로가 애써주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뭐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같이 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임상경이 오래되지 20년 가까이 되면 그래도 1년에 한두 명씩은 성공할 것 같지 않나요, 원장님들? 음, 모형병 같은 게 원장님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같은 또 폐쇄공 같은데 이 부분으로 손을 넣고 저는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집어넣었던 거고요. 또한 우리 한의학에서도 간주종근이라고 하는데 이제 간주종근에 대해서 우리 몸의 림프의 생성에 많은 부분이 간에서 만들어진다. 근데 간장열의 의미에서 물론 이제 피를 많이 머금은 것도 있지만 또 림프도 엄청 많이 머금고 있는 게 간이에요. 그래서 림프의 흐름을 좋아지게 하려면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간부도 간의 우려부터 또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들 이렇게 간 피로 푸는 약들만 소관시켜주는 약들만 좀 시켜줘도 아니면 뭐 이담작용 시켜줄 수 있는 약들만 해줘도 용담사간탕 먹고 임신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면 여성들 이렇게 또 냄새도 난다고 하고 대화도 색깔도 안 좋다고 그러고 했었을 때 압통 좀 되게 크고 했었을 때 용담사 같은 경우 물론 이제 환자들한테 얘기를 해야죠. 엄청 쓴데 먹을 수 있겠냐. 근데 그 사람 대부분 다 먹는다고 해요. 다 맞잖아요, 원장님을. 그래서 또 저는 실은 이 부분 종근은 음기에 모여 요척으로 연속한다라고 했는데 요척으로 연속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시스터나 카일로 림프 흐름을 뜻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런지 좀 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간에서 림프 흐름은 겉에 것은 위로 올라가요, 바로. 그래서 우리 림프 흐름 4분의 이쪽에 4분의 간부터 4분의 1은 이쪽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거의 4분의 3 정도는 오른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왼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간의 림프는 약간 겉에 림프의 흐름은 위로 올라가서 얘로 가요. 근데 신부의 흐름들은 얘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전체로 시스나 카일로로 들어가요. 얘들은 시스나 카일리에서 소라식 덕트를 타고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간을 수기치료 할 때도 위로 보내는 게 있고 또 이 아래로 보내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LDT 3에서 배우는 건데 그때 이제 림프 흐름이 간의 림프 흐름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뭔가 이제 이런 그림이 느껴져요. 손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얘는 슈퍼피셜로 해서 얘부터 보내야겠구나. 이거 좀 딥한 것들은 이렇게 해서 시스나 카일로 쪽으로 보내야겠구나. 그러면 항상 시스나 카일로 있는 데가 우열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위를 항상 또 풀어주는 게 기본 루틴 치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소화시켜주는 약도 잘 써야겠죠? 자, 보면 림프 흐름 하지에서 오는 것들이나 간에서 들어오는 것들이나 다 결국은 시스터나 카일로 만나요. 여기가 시스터나 카일리, 여기죠. 시스터나 카일리가.
하지에서 오는 것들 다 이렇게 만나고 자궁이나 남성 생식기에서는 다 이쪽 신경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인규이날로 들어가요. 서해부 쪽으로. 서해부로 가서 이쪽 흐름이 이렇게 가요. 흐름이 신기하게. 그래서 서해부가 이쪽이 항상 앉아 있으니까 림프의 흐름이 저류되고 정맥의 흐름이 저류되고 당연히 아트리의 흐름도 저류되겠죠. 자, 림프 드레이니지가 자 다시 이 자궁이나 난소들은 이렇게 해서 약간 서해부 쪽으로 가요. 서해부로 가서 약간 이 루트도 있고 약간 이 서해부로 가는 루트도 있고. 그래서 신기하게 이 루트들이 어, 신기해요. 비효율적이에요. 바로 위로 올라가면 좋을 텐데. 왜냐면 우리가 너무 바로 위로 올라가는 관광을 너무 많이 만들면 그 자체가 비효율적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원장님들 지금 한정협에서 이기성 원장님을 대표로 해서 한정협에서 한 20명의 원장님들이 이쪽 폴디의 림폴로지 책을 지금 번역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 지금 번역된 것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했고 지금 언제가 5월 안으로 나오게 될 텐데 원장님들 이 방에 계신 분들은 꼭 책 한 권씩 사주세요. 저는 뭐 전혀 당연히 뭐 그런 거 없고요. 그 뭐 돈도 안 되겠죠. 뭐 번역한다고 하는 게. 근데 우리 한의대를 위해서 이분들 진짜 열정페이로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책을 좀 사야 될 게 있으니까 원장님들이 조금 사주시면 림프의 흐름만 이렇게 잘 느끼고 어떤 식으로든 좀 손 스트로크를 해준다. 림프의 방향이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나와 있고 이런 그림만 봐도 원장님들이 이게 림프절들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도 실은 여기다가만 약침 넣어줘도 되게 좋은 거거든요. 실은 우려대장 여기다 황열도 약침만 넣어도 좋은 거예요, 원장님들. 손만 대보고도 원장님들 알 수가 있거든. 황열도 많이 우려돼 있다면 황열도 약 써줘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좋은 책들 번역 거의 됐으니까 원장님들 제가 이렇게 번역 다 되고 하면 책 나오면 원장님들께 이 방에 해줄 테니까 꼭 한 권씩 사주실 거죠? 우리 한정협에서 이기성 원장님이나 그쪽 팀을 위해서 우리 한기를 위해서 또 많이 또 번역을 또 하기로 했으니까 원장님들이 사주셔야지 또 음, 더 번역을 하는데 기운이 나죠. 진짜 애썼거든요. 저도 그 카톡방에 있는데 우리 원장님들 진짜 애쓰더라. 진짜 이기성 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김용기 원장님, 이재현 원장님, 김기현 원장님, 황은진 원장님, 이성화 원장님이랑 이 방에도 있는데 뭐 진짜 너무 애써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다 이름은 못 불렀지만 원장님들 너무 애써줘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감동입니다. 어쨌든 열정 페이 하고 있는 원장 너무 감동입니다. 그리고 림프의 터미널은 이 서브클레비언 벤이잖아요. 이 부분. 서브 클레비언이잖아. 이게 이 쇄골 밑으로 있는 정맥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 결국 그래서 심장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를 터미너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부위가 항상 신기하게 이 쇄골의 이름이 빗장이 있잖아요. 이 빗장문이 열려야지 림프가 다 흐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락의 흐름, 원류 경락이 흐르기 시작해. 빗장문을 열어놔야 돼요, 원장님들. 루틴하게 원장님 그래서 저는 환자한테 항상 여기 루틴하게 때려주라고 여기. 때려주라고 원장님 여기. 쇄골 있는데 항상 때려주라고 해요. 자, 원장님들 자 여기 한번 여기 때려봐요. 자, 림프 흐름 좀 좋아지게 하겠다. 여기 좀 때려줘요, 여기 좀. 그리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30분에 한 번씩 이렇게 서해부 좀 때려주라고 하거든요. 서해부. 안 보이까지. 서해부 있는데 자주 때려줘라. 자, 원장님 일어나봐요. 자, 30분 넘었으니까 일어나. 자, 일어나서 서해부 좀 때려줘요. 그 다음에 여기 겨드랑이가 하대 메이저 있는 데가 겨드랑이 있는 데거든요. 겨드랑이도 좀 이렇게 좀 때려주고, 원장 겨드랑이도 좀 이렇게 때려주고. 그 혹자는 이렇게 세게 때려주면 림프가 흐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원장님 맞아요. 림프 자체 측면에서는 이 세게 때려서는 림프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어떤 측면이 있냐면, 원장님들 좀 더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림프는 그 막 사이로 근막 위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 근막이 이완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림프가 흐르기 시작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림프를 아주 부드럽게 해야지 표현을 좀 애무하듯이 아주 가볍게 해야지 림프 흐름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파샤만 잘 이완시켜줘도 림프는 잘 흘러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원장님들. 그리고 소형군 부위 난임 환자들이나 생리통 환자들이나 아니면 여성들 서민근육통 아니면 여성들 자율신경계 질환 환자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소형군인데 그다음 가슴 두근거리는 환자들 이 부분이 유독 많이 아프죠. 여기가 2대 1인데 2대 1인데 여기까지 손을 못 대고 보통 이중근등한테도 엄청 아파하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까지만 봐도 여기 정맥류처럼 보이기도 하고 림프의 흐름이 저류되어 있는 게 꽉 느껴지죠. 손만 대봐도 흐름이 이쪽 림프는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흐름이 역류하고 있어요. 손을 대보면 다 온물 넘치듯이 역류하고 있어요, 원장님들. 그게 이제 손으로 느껴져요. 물론 이쪽에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림프는 이 방향으로 흐르기도 해요. 모든 게 이쪽 애갑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 슈퍼피셜 애갑으로 그다음 여기서도 이렇게 애갑으로 왔다 여기서도 애갑으로 왔다가 또 들어가기도 하고 직접 이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쪽 가슴에 특히 여성들의 유방에서의 흐름은 이 방향 가거나 많은 경우는 대부분 이 애가 부위로 와요. 그래서 페니스 포인트는 원장님들 2대 1대 2로 했을 때 이 부위를 한번 눌러보세요. 배가 처음하고 니플 사이에 1대 2로 했을 때 이 부위가 아픈 사람들이 유독 많이 아프다는 사람들이 만성 피로라고 하는 거죠. 림프가 많이 저류돼 있다는 얘기죠. 다행히 저는 이제는 안 아파요. 옛날에는 진짜 아팠거든요. 여기 손으로 조금만 해서 엄청 아팠는데 이제는요. 림프를 아니까 제가 항상 풀어주고 있으니까 이제는 안 아파요. 원장님들 여기를 자주 풀어줘야 돼요. 원장님들.
특히 여성 원장님들은 더더욱 남자 원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한테 그때 뭔가 제가 둘째 날 강의 때 얘기했지만 제 치료의 터닝 포인트는 2016년도였죠. 보스턴에서 만성 피로 증후군 세미나 끝나고였거든요. 강의 끝나고 얘기 같이 이렇게 놀러 가는데 이렇게 배 타러 갔었는데 이 사람이 브루노 치클리고요. 프랑스 의사이면서 이제 디오고 이제 이분은 조금 저도 그런 부분 안 좋아하긴 한데 이분은 진짜 영적인 거예요. 그 HCT라고 해서 하트 센터드 세라피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브레인하고 림프 강사 거의 수제자격이죠. 브루노 치클리에. 그다음에 여기 저 있어요. 여기 막 여기에 이제 브레인이나 톡신 엘러지 같은 것을 치료하는데 그다음에 여기서 독일에서 이제 강의를 들었던 거고. 이게 닥터 페린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브루노 치클리가 자기가 만성피로 증후군을 푸는 데 있어서 자기는 이 핵심 포인트 여기를 이렇게 푸는데 아, 인사이트는 이 사람한테 강의를 듣고 자기는 림프 대가이고 그다음에 브레인 치료의 대가다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 이렇게 푸는 데가 더 효율적이더라. 결국 수막하고 장 이쪽을 좀 더 푸는 거, 직접적 얘들 푸는 거고 이 사람은 조금 더 찌클리만큼은 소문은 안 돼서 그런가 조금 더 서태 위주로 푸는 거죠. 그다음에 약간 CST적인 관점. 조금은 이분이 조금은 실력이 조금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두개청구 리듬이나 뭐 그런 쪽에 얘기하는데 이제 브루노 치클리 같은 경우는 뇌수막이라든지 특히 청골의 움직임을 되게 강조해요.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좀 기회 된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만능 치료를 잘하기 위해서도 두개청골 치료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림프 치료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림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공부 한번 해봅시다. 제대로. 그래서 저는 난임 환자들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걸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아, 이제 원장님들 좀 지루한 분들이 한 절반 이상은 지루하신 분들일 텐데 복습한다는 측면에서 꼭 들으세요. 처음 들으신 분들도 또 절반 가까이가 되니까. 림프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아까 그 폴드의 책도 애석하게도 폴드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판이 안 나왔어요. 3판까지는 이게 발견이 되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책은 이 중추신경계에 대한 림프에 대해서가 좀 연구가 안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그것은 어,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기로 했거든요. 이 부분은 논문 하나를 그냥 번역할까 하다가 그 이제 출판사에서 그냥 저보고 최신의 림프 중추신경계 특히 브레인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해서 그냥 서론이나 아니면 저쪽 부록에 넣자 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어, 제가 좀 정리하고 있는데 그냥 그 지금까지 최신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부록으로 좀 넣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원장님들이 그 책으로는 전체적인 큰 우리 몸의 흐름에 대해서 림프에 대해서 책으로 보고 그다음 중추신경계 특히 브레인에서는 그 부록표를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최신의 이쪽의 흐름은 우리나라의 역할이 되게 크죠. 그래서 2015년도까지는 림프가 브레인에 없다고 했었는데 이제서야 밝혀진 거죠. 왜냐하면 이때 중추신경 특히 브레인에서를 발견을 못했던 건 무엇보다 비비비 때문이죠. 림프는 색깔이 거의 투명하기 때문에 잘 발견이 안 되잖아요. 병적인 경우 아니라면 안 보이잖아요. 잘. 그래서 염색을 해서 이 부분들이 연구를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염색을 하냐면 잠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멀리 있었구나. 앞에서. 실제 원장님들 있잖아요. 이렇게 림프를 어떻게 염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림프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는지 여기에서는 어디로 가는지를 실제 염색을 해서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오더라. 근데 원장님들 난치질 환자들이나 아기를 틱 있는 환자들 보면 림프가 이렇게 몽골이 져서 만져지는 경우 림프는 만져지는 게 만져지면 안 돼요. 안 좋은 거예요. 만져지다가 뭐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이렇게 부어 올랐다가 가라앉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처럼 만져지는 애가들이 종종 있어요. 여기가. 저도 집에 몇 개 있고요.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아파가지고 뭐 할머니 말로는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데 저도 기억이 나요. 약간 그때 막 약간 빌빌거리면서 며칠 집에 누워 있는데 막 어르신들이 와서 기도하고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도 여기도 돌처럼 만져지고 뒤에도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게 돌처럼 된 것들은 안 없어지더라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흐름은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졌는데 그 자체는 안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돌이 되었나 봐. 근데 옛날에 비하면 확실히 덜 딱딱하고 크기도 좀 줄어 있기는 해요. 몇 년 동안 풀었더니. 손으로 종류 풀었더니. 그래서 이런 부분 만져지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틱 있는 아이들 한번 만져보세요, 원장님들. 자, 그래서 그런 림프의 그 염색 물질이 사람한테는 지금 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연구도 더 한다겠죠. 그러면 이제 동물들한테 해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사체 연구를 하다 보면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연구하는 게. 요즘은 원숭이들도 잘 연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윤리, 그쪽 의료 윤리 때문에 실험 윤리인가 의료 윤리인가. 그래서 아무튼 이쪽 원장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브레인의 뇌실질에는 림프관이 없어요.
림프관은 어디에 있다? 뇌 실질에는 없고 뇌 수막에 있다. 그래서 뇌 수막이 타이트해지면 이쪽 림프의 흐름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든지 치매 환자든 어떤 환자든 뇌 수막을 풀어주는 건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장님들. 물론 이제 나는 수기 치료를 못 하니까 약을 좀 강하게 써가지고 밑으로 압력을 쭉 빼가지고 이쪽에 있는 브레인 압력을 두개 내의 압력을 줄여가지고 이거 조절해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런 부분에다가 항상 그죠. 배가 부르면 허리띠 풀어주고 윤활유 넣어주고. 그래서 이쪽 뇌수막이 이완되도록 해야 된다. 항상 강조 많이 했죠, 원장님들. 자, 다시 브레인의 림프관은 없다. 어디에 있다? 뇌수막에 있다. 그럼 이런 것은 우리가 글림파틱이란 것은 글리아셀하고 림파틱하고의 합성어로 글리아셀들이 BBB를 감싸고 있잖아요. 이렇게 브레인에 있는 혈관들을 감싸고 있잖아요. 근데 얘들이 깊은 수면 단계에 얘들이 느슨해진다고. 그 틈으로 혈관과 BBB 사이에 그 틈으로 내적색이 들어와서 아니 노폐물이 들어와서 흘러가지고 이에 뇌수막에 있는 얘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뇌수막을 잘 이완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 그리고 그 내적색의 흐름들이 예전에 2019년도에 나온 논문은 뭐냐면 얘들이 림프나 뇌수막의 흐름들이 아니 내적색의 흐름들이 결국은 하부 기접으로 내려와서 흘러온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봉합선 사이이기도 한 거고 또 많은 경우는 이 나소파링지얼 영역으로 빠지는 거고 또 많은 경우는 또 어디로 빠지냐면 어디로 빠진 거지 이게 경정맥 원장님들 알아요? 큰 정맥 안에는 림프관이 있어요. 큰 정맥 안에는 그다음에 경정맥 밖으로도 림프관이 있어요. 걔들이 다 어디를 통해서 빠져나온다? 경정맥 공을 빠져서 나온다. 주글라 프레임을 통해서 빠져나온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림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봅시다. 여기까지는 림프계는 조직 속의 노폐물을 청소해주고 이것들을 쇄골화 정맥으로 해서 본인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맥은 상수도, 정맥은 하수도인데 림프계는 청소부 역할이더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파트가 있어도 정화조가 고장나 버리면 그 아파트는 살기 싫은 곳이 되겠죠. 안 좋은 아파트가 되겠죠. 우리 몸이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한 것처럼 보여도 림프 순환이 안 좋으면 건강할 수가 없겠죠. 운동선수들이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하면 림프 순환이 저하되기도 해요. 왜 그런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림프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혈액으로 여과되는 조직을 다시 혈액으로 되돌려 보내는 거죠. 당연히 흡수한 지방은 물하고 안 섞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이 흡수가 되면 소장에 흡수가 되면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뭐 피하고 안 섞이니까 포장을 되니까 얘들은 고분자가 돼버린 거니까 기름 덩어리 자체도 기름 흡수된 것도 자체도 약간 고분자이긴 하지만 또 포장까지 하니까 더 커져 버리는 거니까 아주 미세한 것들은 간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간 문맥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대부분 어디 들어간 거죠? 시스터나 타이드, 유미주로 들어가서 토라스 덕트를 타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기름 대사가 잘 안 되거나 림프 흐름이 저하되는 사람들이 항상 등이 더 뻣뻣하고 기름진 거 음식 먹으면 더 흐려지니까 더 흐름이 느려지니까 등이 더 아프거나 등이 아프다고 하거나 아니면 허리가 더 아프기도 하죠. 그 병원치나 이물질 제거는 면역 기능인 거고. 근데 원장님들 제가 다른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지금까지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아니 임팩트 있었던 인사이트를 준 이미지 몇 개 뽑아라면 세 개 중에 하나 뽑아라고 해서 이 이미지거든요. 원장님들 잘 봐요. 이건 근막이에요. 여기 있는 데로 피하지방이 있는 데겠죠. 피하지방 있는 부위로 림프관이 가장 커요. 물론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있겠죠. 근육이 있으면 근육 안에 림프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림프관들 조그만해. 근데 슈퍼피셜한 쪽에는 림프관이 커요. 잘 도식화해놨죠. 근데 여기 혈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혈관은 있는데 심부로 들어가면 혈관이 더 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저는 이 표현을 다시 표현을 해보면 슈퍼피셜한 림프에는 70%가 슈퍼피셜이었어요. 그 다음에 블러드 캐필러리나 이쪽 블러드에서는 혈액순환에서는 60% 이상이 DB였어요. 얘들은 슬로우 리듬이에요. 한 1분에 5회에서 15회 정도 돼요. 우리가 혈액순환은 되게 빠르잖아요. 심장박동. 근데 얘들은 보통 70cc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한 번에 심장박동 시킬 때. 그러면 얘들을 1분으로 1440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8000리터 정도가 하루 심장을 통해서 나가는 이 정도가 되는 거죠. 8000리터 정도가. 근데 얘들은 흐름도 되게 약해. 근데 하루에 기껏이 흘러봐야 1.5에서 3리터예요. 게임이 다르죠. 그리고 최고 3으로 나눠봅시다. 여기 적게 8,000으로, 8,100으로 해봅시다. 그럼 몇 배 차이요? 700배 차이요, 700배. 림프 흐름 차이가 원장님들, 혈액순환하고 림프 차이는 700배가 차이 나요, 원장님. 700배. 그래서 원장님들, 우리가 흔히 림프순환 입고를 혈액순환을 툭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림프순환이 좋은 사람들이 당연히 혈액순환이 더 좋을 거고, 혈액순환이 좋은 사람들은 림프순환이 좋을 거지만,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해서 림프순환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왜냐? 운동을 또 과하게 운동을 해버리면, 처리해야 될 노폐물을 더 많이 만들어버려서, 림프가 저류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림프순환은 주로 표층순환인데, 이게 한의학에서 말하는 위기이지 않을까. 혈액순환 신부에서 흐름이니까 이게 연기이지 않을까. 근데 이 한의학의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 연기적인 측면은 한약이 너무 좋잖아요. 뭐 사물탕이라든지, 막 팔물탕이라든지. 얘들은 실은 한약으로 너무 잘 되게, 혈액순환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한약으로 좀 많이 도와주게 할 수 있죠. 생각보다 림프순환은, 생각보다 한약보다는 침이라든지, 우리가, 모내기침법 있잖아요. 아주 얇게, 아니면 퉁침요법 있죠. 아주 얇게 탁탁 놓고, 던침 놓는 거 다 쓰러져 버리는 침법 같은 거. 이게 실은 좀 동안침법이 되게 여자 원장들이 많이 하는 동안침법이 되게 좋은 침법을 생각하거든요. 림프침법을 생각하거든요. 등에다가도 그렇게 수백 개 꽂아버리는 경우도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저는 아주 훌륭한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 거기서도 노폐물을 또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떤 호흡력을 좀 크게는 만들어야겠죠. 트리거만 주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슈퍼피셜에서 림프가 70% 이상 흐를 수밖에 없다. 사지말단은 더 심해지고요. 몸통으로 가면 그렇지는 않죠. 사지말단에서 그런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신부에서는 혈류가 더 많이 흐르더라. 혈류의 대부분은 신부에서, 림프의 대부분은 표층에서더라.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원장님들, 림프는 이게 키드니예요. 키드니는 키드니 막에 림프가 많이 흐르고 있어요. 더 집적돼서. 이런 데서 림프관이 없는 건, 못에 림프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들 다 모여서 결국 막으로 흐르더라. 근데 결국은 림프는 과일의 껍질 같은 데 많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막에. 이 막이 되게 중요한 거지, 막. 우리 몸에서의 막들이 많이 있잖아요. 횡격막, 아니면 이게 소라식 인래, 골반저, 막들이 있잖아요. 그 주위로 해서 림프관이 많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관을 싸고 있는 막, 그 주위로 해서 또 막에, 그 모든 것들은, 모든 관계는 또 막에 의해서 또 이루어져 있잖아요. 세포하고 세포도 하나의 막인 거잖아요. 이 막들이 또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막들을 잘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블랭킷, 마코프 블랭킷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했었는데, 모든 걸 그냥 막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막주에 림프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침을 넣는데 키드니까지 침을 찌른대요. 여기까지 찌르는 게 아니라 이 막 있는데 해부를 많이 하다 보면 키드니 있는 데까지를 침을 넣죠. 우리가 초음파 가이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효과가 좋았던 게 그때 당시 그 사람이 이쪽을 아주 작탁을 했대요. 깊게 들는 게 아주 미세하게. 그럼 요즘은 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침으로 하는데 주사바늘로 하는 게 아니고 침으로 할 때 초음파 가이드로 해가지고 여기서만 한 번 놓고 몇 번 놓고 하면서 조금 조금씩 아주 자극을 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키드니의 기능을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저도 바램인데 시도해 분들은 초음파 잘하시는 분들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림프관은 이런 막들에 많이 흐른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인삼도 큰 수삼이 있고 미삼이 있고 있잖아요. 또 꼬리 큰 인삼은 실은 사포닌 많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인삼의 사포닌의 8, 90%는 다 뿌리에 있다고, 그 꼬리라니, 뿌리에 있다고 하잖아요, 뿌리에. 결국은 뿌리가 직접적으로 토양하고 만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외부하고 전쟁하는 곳이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몸으로 하면 면역세포들이 다 몰려 있어야 되잖아요. 외부하고의 38선인 거잖아요. 군대가 있더라도 38선이 있어야 효율적인 거지. 굳이 우리 전주나 대구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대전에 있을 필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만 대다수는 38선이 있어야 효율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면역세포는 대부분 어디에 몰려 있죠? 내장에 몰려있잖아요. 소장이나 내장에. 왜냐? 옛날 드럽게 먹었을 때 생각하면 거기 자체가 먹는 것 자체가 챌린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음식 먹어봤어요도 영어로 뭐죠? Have ever tried잖아요. 너 이거 트라이 해봤어? 오죽하면 옛날에는 이 지역하고 가면 물갈이하고 음식갈이하고 그랬잖아요. 음식 이쪽 가서 음식 잘 못 먹는 거지. 저는 지금 인도 가서 인도의 길거리 음식 먹으라면 못 먹을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 우리 한국 가서 길거리 음식 못 먹었을 거거든. 우리나라 못 사니까. 근데 지금이야 잘 사니까 한국의 음식들을 막 먹으니까 한국 음식이 맛있다고 하는 거지. 불과 20년 만에 한국 음식 뭐 누가 얼마나 찾았나. 지금이 아니라 한국이 조금 뜨고 막 잘 산다 하니까 위생이 좋겠다고 하는 것도 알고 하니까 사람들 한국 음식을 막 먹는 거지. 해부해부 트라이드였던 거죠. 음식 먹는다고 하는 게 되게 챌린지였던 거죠. 자, 원장님들 잘 봐요. 이건 뭐냐면 운동을 많이 고강도 활동자들이 허케아 지수 훨씬 높아요. 12.4. 활동하지 않은 사람들이 9.45예요. 중간 활동자들이 10.2. 그러니까 차라리 실제 활동을 많이 할수록 허케아 지수가 더 높아요. 오는 건 추적 관찰한 거예요. 강북 이쪽 삼성병원에서. 물론 이것은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마라톤을 해야 되냐면 요즘은 달리는 게 아주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거 본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이런 다른 논문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논문은 중간 활동자가 최고로 좋고 중강도 운동하는 사람이 그다음 비활동자가 중간 정도이고 가장 고강도가 가장 안 좋다라는 논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적당히 해라는 얘기죠. 적당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같아요. 원장님들 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다면 흐름이 깨끗하게 잘 흐르잖아요. 근데 물이 너무 흐르지 않으면 녹초 생기잖아요. 근데 물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홍수 나잖아요. 더 들어오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 몸에서의 그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홍수.
중간 활동자는 적당히 흐르는 거. 얘는 녹조. 그래서 저는 얘보다는 다른 논문에서 중간 활동자들이 더 건강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자, 이 논문 별거 없어요. 어떤 거냐. 이게, 어, 염증 있는 스킨에 얘들이 그러니까 림프관들이 자꾸 더 오래되고 하면 얘들이 이렇게 크기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진 거예요. 피부 자체가. 근데 이쪽을 림파틱 배드는 게 아주 가벼운 진동이나 어떤 미세한 아주 애무하듯이 아주 살살살 했을 때 이쪽의 흐름들이 림프 흐름이 살아나면서 림프관이 커지고 흐름이 좋아지면서 얘들이 면역이 다시 회복이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논문이. 그래서 우리 몸의 림프는 이건 불과 12년 전 것들이에요. 옛날에는 림프절들 최고로 많은 게 서해부라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 몸에 있어서 700개라면 림프절 최고로 많은 게 서해부. 옛날에 다리로 구석기 씻을 때 생각하면 여기에 상처 많이 나고 무좀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림프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원장님들 왜 그런 거죠? 림프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독소가 림프절로 들어와서 림프절이 없다면 정맥으로 들어가 버린 다음에 독소가 바로 심장으로 들어가서 전신으로 퍼져버리는 폐혈증 걸리겠죠. 그 전에 심부로 들어가기 전에 림프절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무좀 걸리든 발에 어떤 상처가 있든 얘들이 방어막이 쳐주겠죠. 1차 성을 만들어내겠지. 림프절들이. 림프절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또 팔에서의 역할이 여기 애과부 이쪽에서 오는 애과부 이쪽에 다 들어온 노폐물들이나 그런 것들 다 이쪽으로 고분자들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 최근에 논문에 의하면 이 경추부가 옛날에는 100개, 100개, 200개, 100개, 100개, 400개, 150개, 150개, 700개 정도가 있다고 했거든요. 나머지는 무시할 수준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목주기가 최고로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이 긴장되어 있으면 림프 흐름이 안 좋아져요. 선생님. 림프 긴장 많이 되어 있으면 또 아까처럼 난임 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난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림프 흐름은 이터 분수령의 워터쉐드 얘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다시 림프는 이쪽 인맥 라인으로 해서 이 배꼽 라인으로 해서 얘들은 위로 올라가고요. 이쪽으로 내려오고요. 자, 이쪽으로 가요. 그리고 얘들 안에서 해서 깊숙이 이쪽 돼서 이쪽으로 해서 세브라 정맥으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들어가요. 안쪽으로 해서 깊숙이. 하지에 도는 것도 다꾸역과 인규이나 로드로 서해 림프절로 들어가요. 이쪽은 밑으로 내려오고 얘들이 다 안으로 해서 깊숙이 해서 시스나 카일린으로 모이는 거죠. 어디로 모인다? 아, 이쪽에서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모이고 해서 이쪽이 시스터나 카일로 모이는 거죠. 유미조로. 그래서 얘들이 다 가는 게 소라시 덕트로 올라간다고요. 자, 원장님들.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로 해서 흐름이 나눠진다고 하는 게. 이쪽이 인맥 라인, 이쪽이 동맥 라인, 이쪽이 대맥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흐름이 다 가서 림프절들이 얘 기준으로 얘들 밑으로 내려오고요. 아까 위에는 다 거의 예풍혈 쪽으로 빠져요. 그래서 예풍혈이, 원장님들 예풍혈의 주치증을 봐보세요. 예풍혈의 주치증은 웬만한 질환에 다 걸려요. 심지어는 우리 원광대에서는 예풍하고 한 자리 어디였죠? 예풍하고 어디 혈자리가 수정 염자에 이렇게 주 혈자리였거든요. 원장님들 왜냐면 급성 염자나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림프가 쪽으로 꽉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가장 많은 이쪽이 막혀 있는 곳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쪽에 있는 흐름도 딱 한 곳에 원래 많이 막혀 있던 곳이 흐르기 시작하면 다른 곳에 뚫리기도 하겠죠. 또 그다음 위중 혈자리가 물론 혈액순환도 있지만 사지 말단에는 사지 관절에는 생각보다 림프관이 별로 없어요. 림프 노즈가. 근데 위중 혈자리에 림프절이 몇 개 있어요. 그 부분을 사혈을 하거나 자침을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또 자율신경계 질환, 소화기 질환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들 좋아지기도 하죠, 위중혈. 그래서 저는 위중혈 부분을 루틴하게 침을 놓거나 도침을 하거나 손으로 풀어주거나 약침을 놓거나 합니다. 아니면 매선을 놓거나.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원장님들이 우리가 이게 모세혈관으로 해서 우리 몸을 다 만들 수가 있을 정도로 촘촘하게 모세혈관으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처럼 우리가 림프관도 생각을 해라고요. 림프 모세관도 이렇게 모세혈관 못지않게 곳곳에 이런 식으로 퍼져 있더라. 이렇게 다 림프관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원장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는 게 뭐죠? 이 3리터가 그렇지 않는 림프관도 이런 데 흐르면 얼마나 느리겠어요. 그냥 뿌옇뿌옇 촉촉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아주. 그 힘은 흉곽의 음압에. 그럼 얘들 얘들도 이 모세혈관의 흐름도 결국 흉곽의 음압에 의해서 흐르는 거예요. 흉곽의 음압과 심장에다 짜주는 심박동에 의해서 생기는 고관, 간섭 이렇게 돼서 생기는 이 공명 리듬이 저는 림프의 리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프레니어 리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에 횡문 근육이 없다라는 거고요. 자, 이 부분 원장님들 물질 교환은 다 어디서 일어나죠? 모세혈관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모세혈관에서의 단위가 림프 모세혈관도 있다고요. 동맥계에서 아테리 이올까지는 세동맥까지는 심장박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얘들이 한 번 뛸 때마다 세동맥까지 한 번을 뛰어. 근데 모세혈관부터는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요. 심장박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림프혈관하고 이 모세 림프관은 집합관부터 수직관부터는 얘들도 자율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자율적인 움직임이 그런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의 흐름하고 모세 림프관의 흐름은 흉곽의 음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우리가 호흡과 심장 박동에 서로의 공명작용에서 일어나는 거지 않을까. 왜냐하면 들어올라오는 심장에서 팍 짜져버리면 나갈 거잖아요. 들어오는데 좀 저항을 받을 거잖아요. 심장이 들어 마실 때는 심장도 세게 뛰어주고 후 내쉴 때는 심장도 천천히 뛰어줘야 되는 거 리듬을 맞춰줘야 되는 거지. 이게 심박 변이도라고 하는 거지. 어떤 그 심박 변이도에 의한 어떤 리듬이 슈러브 그 리듬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리듬인 건데 저는 그것이 결국 림프 리듬이라고 보는 거예요. 크레니얼 리듬이라고 보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 크레니얼 리듬이라고 그 심박 변이도의 그 리듬을 보는 것들은 요즘 많은 디오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림프도 이렇게 확장되었다 수축되었다 관이 이렇게 있다. 자율적인 리듬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어떤 얘들에서 림판지온이라는 게 하나의 근육 단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그 횡문근이 있는 거죠. 이런데 어디서부터? 림프 컬렉터 수직관부터 수직관이라고도 하고 집합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움직임이 있어요. 자기들의. 그럼 아까 모세혈관의 움직임이 이 애들이 없다고요. 평활근이. 그러면 어떻게만 움직인다? 음압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흐름 간질에게 아까 저항이 가장 적은 값으로 흘러가더라. 저항값이 가장 적은 값으로 저절로 흐르게 되어 있다고요. 얘들은. 그래서 어떤 근육 같죠? 다시 림프의 실제 이미지는 큰 혈관이 아니라 이렇게 모세혈관이 생겨서 그다음에 수직관이 생기고 얘들 모여서 꾸역꾸역 지류가 아주 조그만 또랑들이 모여서 조그만 좀 더 큰 강들이 되고 큰 강들이 모여서 어디로 간다? 바다로 간다. 림프절 있는 대로 삼각주 얘들이 꾸역꾸역 태평양 큰 바다 심장으로 다시 들어오더라. 자, 그래서 이게 대맥을 묘사한 겁니다. 분명히 이쪽으로 대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뭔가 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어. 근데 이분들은 옛날 우리 선배들은 뭔가 헷갈렸겠죠. 근데 이쪽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대맥이라고 하는 어떤 걸 하나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이쪽을 경락으로 만들고 대맥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쪽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고 여기다 자극을 했더니 어떤 효능이 있더라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워터쉐드라고 하는 분수령이 강의 지류 같잖아요. 이렇게 강의 흐름 같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이쪽 림프 이쪽 4분의 3 정도 지역은 다 좌측으로 이 부분에서 간의 슈퍼피셜까지는 왼쪽으로 흐른다고 하는 거. 근데 과연 그러면 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해져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림프는 흘러야 돼요. 만들어지고 노폐물 생기고 흘러야 돼. 그러면 이 부분의 림프절을 떼내버렸어요. 암에 걸렸다. 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얘들의 팔에서 오는 림프는 어디로 갈까요? 여기가 없는데. 얘들도 흘러야 되잖아요. 흡수가 잘 안 돼서 붙는 거겠죠. 대신 얘들은 꾸역꾸역 흘러야 돼요. 그럼 얘들을 이 워터쉐드가 없어져요. 이 부분으로 흘릴 수 있어요. 아니면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왜냐하면 저항이 가장 적은 값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 부분을 흘릴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밑으로가 가장 내려오기 더 쉬울 수도 있죠. 이 부분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을 원장님들이 암 환자들은 이 수술 부위를 손대는 걸 극도로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원장님 어떻게 하죠? 이 부분의 우려를 빼려면 이런 데를 좀 이완시켜 주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흘러서 쌓여있던 것이 우려되고 이제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쪽이 붓기가 좀 빠지는 거죠. 아니면 횡격막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횡격막 움직임을 좋게 해주는 다른 치료. 여기도 당연히 치료해주고 당연히 다른 치료도 해주면 되죠. 미주신경, 횡격막에 그다음에 이쪽 횡격막 신경 나오는 데를 좀 풀어줘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도 딱 손을 대봤더니 얘도 림프 흐름이 다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죠. 여기서 분명히 서해부 노드로 갔어야 됐잖아요. 여기서 이쪽 배꼽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서해부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냥 뿌옇게 다 올라가고 역류하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못 가고 여기가 뭔가 항상 앉아 있어서 그런가요? 이쪽으로 못 가는 이쪽이 압력이 높아져 있으면 우리가 저항값이 가장 적은 곳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항값이 자꾸 너무 커져 있다면 반대로 역류하겠지. 이 반대로 가거나 위로 올라가겠죠. 이쪽에 있는 림프절로 흘러가려고 하든지 아니면 아예 먼저 흘러버리든지 밑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풀든 여기 있는 데를 좀 풀어줬더니 이 흐름이 다시 대맥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바뀌었더라 원활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들 손만 대보면 알 수 있어요. 훈련을 받으면.
자,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4분의 1 정도는 이쪽 왼쪽으로 오고요. 오른쪽으로 오고요.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가더라. 왼쪽으로 가더라. 근데 원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마왕태 때는 이 족비 11맥 구경에서는 다 형식성이에요. 12경락 체계가 경락도 없어요. 낙맥이 없었어요, 이때는. 낙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좌우 이쪽으로 연결되는 낙맥이 이때는 없었다고 해요. 뭔가 흐름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론이나 총론책들 보면 우리 경락이라고 하는 게 선이 먼저였냐, 점이 먼저였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예전에는 이런 걸 몰랐을 때는 당연히 점이 먼저였을 거라고 했던 거거든요. 여기다 했더니 어, 통하지 않은 게 통하게 되고 이 부분이 중요 혈자리 축삼리 좋고 그냥 그쪽 연결선들이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연결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의 뭔가 연결되네? 흐름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는 점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선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점이 없습니다. 흐르는 선만 있습니다. 여기서는 망태 의사에서는 최근에 이제 이주연 지금 되게 똘똘해요. 그래서 역시 고등학교 후배인데 우리 저야 뭐 옛날에 공부 잘했던 상담고는 아니지만 상담 후배인데 되게 똘똘 이주연 원장이 망태 그 책 구해서 같이 조금씩 그 친구랑 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공부에서는 뭐였냐면 얘들을 당연히 점은 없고요. 하면 침도 잘 안 났어요. 옛날에 뜸을 많이 썼대요. 옛날에는 그렇겠죠. 어떤 날카로운 도구나 그런 게 잘 발달을 안 했으니까 평상으로는 했겠지만 차라리 뜸 뜨는 것은 더 효율적일 수 있었겠죠. 예전에는. 그래서 그냥 막힌 곳이 어디가 막혔다는 게 막힌 곳에 뜸 떴다고 했거든요. 볼통한 곳에 뜸 떴다. 그 부분 좀 더 뒤에서 그 원문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윤종현 원장님 계신데 박종현 원장님인데 아무튼 마항태 의사에서 상심성이 어느 순간 영추로 가면서 물론 마항태에도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긴 해요. 두 개의 경맥에 대해서는. 근데 황제의 경우로 오면서 어느 순간 12경락 체계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근데 설명이 없어요. 단절되어 있어요. 물론 좀 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우주인이 나타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거야 라고 정답을 알려줄 수도 있었는데 원장님들은 그렇게 믿으시나요? 마항태 경락도에는 경락이란 말도 없어요. 락맥도 없어요. 경맥의 숫개가 11개고 지금도 3개나 적었으면 그 명칭도 현재하고 많이 달랐어요. 명칭이 달랐다는 얘기는 바라보는 각도가 많이 달랐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장님들은. 마항태 경락도에 존재하는 11개의 경맥들은 경락도 아니에요. 경맥들은 오늘날 이어져 있지도 않고 끊어져 있다. 따라서 기의 주행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마항태 경락도에는 계략적인 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경락도에 보면 선상분포만 존재할 뿐 경혈점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있다. 선생님들 불편해야 돼요. 이 얘기 들으면. 괜히 불편해야 돼요. 저는 엄청 많이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그랬을 것 같다. 지금은 행복해요. 흐름을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마항태 의사 때는 뭔가 실용 중심이었어요. 경험적이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직접 손을 대봤어요. 손을 대보니까 여기는 이런 선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막혔네. 바로 알 수 있었죠. 손만 대보면 알아요. 머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머리로 음양오행 돌리지 않았어요. 사암침법을 놓듯이 음양오행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손만 대고 막히면 거기다 그냥 뜸 떴던 거예요. 그냥 탐석으로 막 막힌 것도 뚫어졌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의학이라고 발전하는 거니까요. 거기다가 흐름만 있다가 여기에는 뭔가 신경이라고 하는 부분 뭔가 여기 또 작용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기능이 생겼겠죠. 그럼 여기가 신경적인 기능도 플러스가 될 거고 어디에다가는 혈액순환적인 측면도 아토리 이 부분은 맥동이 느껴지는 데인데 맥동이 잘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하니까 맥동이 느껴지더라. 맥동의 의미도 하나씩 하나 더 쌓였겠죠. 그러니까 그것들 연결하다 보면 십경맥 경락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의학은 발전하는 거니까. 근데 너무나 이렇게 마항태 의사도 황제의 경우 가는 사이에 중간 지점이 너무나 설명이 없다고 하는 거죠. 물론 시절이 기원전 2세기고 기원전 1세기지만 지금의 우리가 본 것들은 한참 뒤에 써져 있는 거 정리된 것들을 보니까 그 사이에 누군가가 발전된 것들을 써놨을 수도 있지만 뭔가 어, 조금은 그렇죠. 황제의 경우 보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얘 조금 더 원래 경험적이고 실전적인 얘를 조금 더 해보자라고 하는 거지. 얘를 보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연히 림프 플러스 나머지 해야죠. 림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의사들 무조건 림프라만 보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단편적인 얘기가 아니라 림프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건데 알파가 더 큰 역할이더라 일지라도 얘들을 조금 봐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는 경로 구조는 좀 불명확했지만 효과 중심의 실용적 기록을 했던 거고 뭔가 경락 전 단계가 있던 거고 얘들은 경락의 정리가 체계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음양 오행이 체계가 된 건지는 꼭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흐름은 어떻게 설명했을지, 옛날 우리 선배들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했었을지, 물론 그렇게 제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면, 제 가설 자체가 잘못됐다면, 뭐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암 수술로 해서 여기가 제거가 됐다면 이쪽 혈자리가 이쪽 림프절을 제거했다면 반대쪽으로 혹은 앞에 쪽으로 내려오거나 아까 밑으로 내려온다고 했죠. 앞에 쪽으로. 그래서 경락의 흐름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까 제가 두피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 피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두피가 좋지 않으면 면역도 떨어지고 노화도 촉진되고 인지 기능도 떨어진다. 피부 노화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데다 약침 같은 걸 머리 위에 많이 놔주자고 하는 거잖아요. 노화를 방지해 주는 거. 그래서 페반을 좋아했던 거고요. 뭐 두피에 침만 놔둬도 좋다. 라고 하는 거에서 십경구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게 됐던 게 뭐냐면 노폐물 없애주는데 이진탕을 넣어주는 거고요. 물을 대주는데 산물탕을 내주는 거고 거름 주고 윤활 봉합선에 윤활유 주고 영양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스토리텔링이 잘 만들어지잖아요. 하지의 림프순환 그다음에 진짜 이런 거 흡수시키기가 약한 태양인과 소민들은 기름진 것들 시스터나 칼리 그다음에 하지에서 몰려오는 것들 다 림프 여기로 모이니까 얼마나 병목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이쪽으로 모든 것들은 다 여기 오니까 그래서 얘 T의 경우처럼 요추 1, 2번 부위가 정말 문제가 됐겠죠. 요추 1, 2번 그러니까 여기도만 잘 뚫어져도 명문혈자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만 잘 소통이 돼도 확 소통이 되는 거죠. 면역력이 확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여기가 부신기능, 부신 신장이랑 있으니까 이 부분 어떻게 풀어주면 부신적인 부분 흐름이 딱 좋아지니까 여러 가지가 좋아진 거죠. 스트레스 호르몬적인 측면도 있든지. 자, 이게 시스타나 카일리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들 이렇게. 모든 것들은 다 시스타나 카일리로 보이는 거예요. 얘들. 여기가 명문혈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얘 뒤로. 그리고 아까 간주 종군이 요척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요척. 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느꼈던 거지. 저도 느끼는데 옛날 사람들은 더 잘 느꼈겠지. 이건 배우면 돼. 훈련 받으면 돼요. 옛날에는 다 도제식이었잖아요. 간주 종군이 얘들이 다시 요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얘들이 다 이 종군에서 올라오는 것들이랑 다 연결되어 있고. 왜냐면 다 이렇게 하다 쭉쭉 요쪽으로 들어가고 얘들도 종군에서 다 올라오잖아요. 얘들 흐름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 최소한 우리가 경락이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제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으면 제 거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뭔가 안다고 얘기하는 건 이 책을 읽어서 지식을 알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일 때 저는 제가 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뇌과학책을 아무리 읽어도 제가 이거 인상 활용을 못하면 저는 제가 모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써먹기 위해서 공부해요. 누구처럼 지적 만족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부해라. 왜 그냥 공부해요? 써먹기 위해서 공부해야지. 써먹기 위해서 희생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단순히 지적 만족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 이 횡격막, 이 간이 여기 있죠. 간들이 결국은 이쪽 시스랑 칼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생식기에서 올라오는 것들 다 이쪽으로 가고요. 간에서도 가고요. 간주종근. 자, 그래서 횡격막과 유미죠. 호흡이 좋아야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횡격막 여기부터요. 횡격막 이쪽 1, 2번 사이에 이쪽에 뭐가 있었죠, 아까? 이쪽이 우리가 명문혈자리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호흡이랑 얘들이랑 호흡, 이게 횡격막 다리가 긴장이 덜 돼 호흡이 잘 돼야지 얘들도 더 잘 움직이는 거겠죠. 그 원장님들 다 하면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안 했지만 얘들도 척수를 싸고 둥그렇게 림프관들이 있어요, 척수에는. 그 논문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눈도 원장님들 치료할 때 림프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눈도 중추신경이잖아요. 그럼 이게 경막이에요. 경막 안에 림프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빠지는 림프관들도 있어요. 하지만 애들은 꾸역꾸역 어디로 들어간다? 안쪽으로 들어간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빠진다. 기억하시고요. 밑으로 떨어진 것들도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원장님 고생하셨고요. 조금 쉬었다가 지금 몇 분이죠? 50분이니까 한 7분 쉬었다가 57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7분만 쉽시다. 7분 쉬었는데 음, 질문 있으냐? 음, 쇄골이 이쪽이 긴장이 안 되었다는 건 촉진으로 하는 건가요? 네, 촉진으로 알 수 있죠. 딱 해보면 원장님들 이렇게 림프 흐름이 다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해보면 약간 스프링이 덜 돼요. 이쪽이. 스프링이 덜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해보면 자꾸 이제 이거죠. 원장님들 많이 만져봐야지 정상인 것과 정상이지 않은 것을 어느 정도 구분이 되잖아요. 어쩔 수 없죠. 많이 만져봐야 알지. 아, 이제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사들이 수술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명성으로 알 수 있지만 명성이 많다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죠? 수술이 엄청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수술을 많이 하면 정교하게 더 잘할 수 있죠. 근데 기법, 테크닉이죠. 실은 이거 추나 치료도 똑같아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늘 수밖에 없고
자꾸 만지다 보면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가 손으로 그냥 알아요. 머리를 아무리 굴리는 것보다 손 한 번 대보면 알게 돼요, 원장님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는 가끔가다 어떤 환자들 보면 말로 막 물어보기 전에 먼저 가서 꼬리뼈 만져보고 싶고 머리부터 만지고 싶어요. 그냥 표현이 그런 거죠. 됐고, 나 이것도 만져보고 싶어. 약간 뭐 그런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손 만져보면 알게 돼요.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문제들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원장님들. 음. 자,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이기성 원장님이 때문에 저도 이제 알게 된 건데, 이런 표현이, 우리, 이 표현은 대학교 때 배우고 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했었잖아요. 공격이 뭘까?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옛날 사람들이 봤던 거겠죠. 어떤 흐름. 이제 이게 소라식 덕트라고 하는 거죠. 소라식 덕트가 정확히 표현을 하면, 얘가 소라식 덕트인 거죠. 모든 기름 덩어리는 얘로 모여서 위로 올라가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얘들이. 킬로 마이크론으로 이렇게, 왜냐면 물과 섞이지 않잖아요. 기름은.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되잖아. 근데 아주 미세한 것들, 흡수된 것들이 아주 정교한 것들은 간 문맥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얘들은 직접 어떻게 간을 통하면 간에서 해독작용이 있잖아요. 근데 시스터나 카일리에서 이 다 해독 못할 거예요. 그냥 다 들어가야 돼, 기름은. 그러니까 원장님, 그래서 기름은 무조건 좋은 거 먹어야 돼요. 삼겹살 기름 말고요. 참기름 말고요. 튀김가루 말고, 튀김 말고요. 그래서 원장님들, 기름은 무조건 좋은 거 먹어야 된다. 간을 안 거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림프 치료 시에 이게 원장님 도수 치료하고 투나 치료가 뭐죠? 원장님 이렇게 질문 많이 하지 않, 이렇게 환자분들이 얘기하지 않나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투나 학교에 이제 예전에 교육위원으로서 투나하고 도수 치료의 차이가 뭐냐고 하면 투나 치료와 도수 치료 차이가 뭐냐면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투나 치료는 한의사가 하는 것으로서 진단과 치료를 한의사가 같이 하는 거다. 동시에 하는 거다. 근데 보통은 도수 치료는 물론 아주 드물게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본인이 치료한 경우 있잖아. 대부분은 의사들은 로우 백페인 딱 써주고 진단이 로우 백페인이야. 그러면 치료를 하는 건 물리치료사들이 자기가 다시 또 진단되고 다시 치료하거든요. 로우 백페인. 로우 백페인만 놓고 어떻게 치료를 해? 거기만 주물러 주는 건가? 아래 허리만 주물러 주는 건가? 아랫부분만 주물러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저도 별로 기분이 안 좋네요. 제가 이렇게 써놨다고 한 게. 림프 치료 시 아니면 림프 투나 시 디스털은 잘 되지만 프락시멀은 치료가 쉽지 않은 거예요. 프락시멀은 몸통의 림프 치료는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팔이나 발은 직접적으로 손으로 쳐주는 스포피시로 하니까 다 흐름이 나름 훨씬 잘 쉽게 부기종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다리 코끼리 달아서 잘 안 빠지죠, 솔직히. 근데 원장님들 이런 개념으로 딱 치료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눈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눈에 띄게. 침 치료하고, 저는 이제 이런 치료 아까처럼 원장님 아까 여성 질환 아까 난임비 환자 하듯이 그런 식으로 치료하고, 실은 도침도 써요. 저는 좀 하지 쪽에 도침도 많이 쓰고, 특히 이제 서해부 쪽에 도침도 쓰고, 매선도 꽂고 그러거든요. 이런 흉곽에 특히 이제 체일 정션 있는데 많이 풀고 손으로도 풀어주고, 그러면 끝났으면 많이 빠져 있고 며칠 뒤에는 더 가늘어져서 와요, 정말. 근데 약도 당연히 쓰죠. 육미계열이랑 왜 약을 왜 안 써요? 당연히 써야죠. 쓰고 하면 좋아지는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만능적이니까 이게 그게 있더라고요. 치료를 안 받으면 다시 또 다시 백대. 예, 완전 구조적으로 그렇게 나이 뭐 10여 년 동안, 뭐 수십 년 동안 했던 사람들은 확실히 호흡력 혹시 떨어져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호흡력을 길러야 되는데 호흡력을 잘 안 길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호흡 운동, 코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치료에만 좀 더 의존하는 경향은 있더라고요. 성향 자체가 그분들 보면 약간 양반이야. 그러니까 식병부담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하고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자, 선생님들, 자, 제가 이제 쭈나학교에서든 어디서든 가장 많이 올려놓는 그림이거든요. 자, 원장님들은 이제 무엇을 치료하나요? 저는 이 요소들이 다 중요하다고 봐요. 근골기를 치료하든, 자율신경계를 치료하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요통을 한번 들어봅시다. 요통이라면 보통은 디스크가 눌리는 곳이잖아요. 눌리는 것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디스크가 삐져나가지고 신경을 누르니까 그 부위가 통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위가 왜 삐져나오는 거죠? 실은 이 부위는 너무 과하게 사용을 했으니까 원래는 척추뼈 자체는 요추뼈 자체는 관절면이 이렇게 시상면으로 되어 있죠. 시상면으로 되어 있어서 원래 불신밖에 안 되어 불신하게 잘 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원장님들 잘 한번 일어나 봐요. 근데 원장님 잠깐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일어나는데 허리를 제가 몇 도 돌리면 원장님들 허리가 몇 도 들어갈게요? 많이 들어가네. 몇 도 들어갈게요 원장님들. 자 메모에다 한번 써봐요. 몇 도 들어가요? 원장님들 허리가 몇 도 들어가는 거 같아요 원장님들? 아무도 안 쓰네. 써줘봐요. 시작을 하는데 아무도 안 써. 45도, 120도, 30도, 90도, 3도, 우와. 누가 3도 그랬어요. 조금 뻣뻣하긴 한데, 5도 정도.
정상이에요. 원장님들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해보면 뭐냐면, 이렇게 보면 허리 자체는 하나도 안 돌아가고 대부분 발목 들어가 있고 고관절 들어가 있거든요. 발목, 고관절, 그다음 흉추가 들어가거든요. 요추 자체는 안 들어가요. 요추는 보통 많이 돌아야 10도 도는 거거든요. 5도에서 10도.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막 써놓는 것은 허리가 돌아간 게 아니고 허리뼈, 요추뼈가 돌아간 게 아니고 전체 발목이 돌아가거나 고관절이 돌아가는 거, 고관절이 많이 돌아가죠. 발목이나 그다음에 흉추가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발목이 가동성이 떨어지거나 고관절 가동성이 떨어지면 뒷다 돌려버리면 골프가 뒷다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골반 위쪽에 있는 뼈들 여기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축으로 더 돌아가 버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요추 3, 4번, 4, 5번은 실은 이 굴신의 움직임 플러스 약간 회전 요소가 있어요. 그 부분이 잘 움직이게 돼서 조금 더 다른 상부 요추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위가 자꾸 돌아가니까 실은 그러니까 요통을 치료하려면 실은 어 디스크 나온 데는 빠져나오는 데는 염증약을 쓴다. 이게 우리 항야해독 같은 염증약 위주의 염증을 없애는 걸 위주의 약침을 쓰는 거고 아니면 중성화요를 쓰든 실은 잘 안 움직이는 데를 잘 움직이게 하는 게 추나 치료의 기본인 거죠. 그래서 아픈 곳인 요추 3, 4번을 하나 더 선을 안 대도 청골의 움직임 좋게 하고 고관절의 움직임 좋게 하고 발목의 움직임 좋게 하고 특히 TL 정신이 가장 한 부위를 치료하니까 TL 정신이라고 뽑을 것 같거든요. TL 정신의 움직임만 좋게 해주면 가끔은 그 자리에서 요추 3, 4번 치료 안 됐는데 통증이 다 사라진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아무리 심한 경우도 어느 정도는 그 자리에서 웬만큼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개념으로 치료를 하면. 물론 이제 급성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는 아주 쉬운 편은 아니죠. 뭐 그런 데는 맥켄지 운동을 시켜준다든지 뭐 해야 되는데 웬만한 환자들은 그 자리에서도 웬만큼 좋아지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통증 있는 부위는 많은 경우가 하이퍼한 곳이다. 과운동성이다. 얘들은 추나 치료할 대상이 아니다. 차라리 얘들 부위에는 매선을 심어주자. 얘들은 이쪽이 투나 치료를 할 곳이다. 그럼 아까 상대적으로 어디 TL 정션이 있는데 발목이 안 좋은 사람들 발목 아니면 고관절이 안 움직이는 고관절을 잘 움직이게 해줘야죠. 청골도. 청골은 너무 움직임 위주보다는 적당하게 균형을 잡아주면서 매선 또 안정성이 더 중요한 부위고요. 머슬이 약하다면 계속 운동 시켜줘야죠. 코어 운동 시켜주고 그냥 어때 운동만으로 쉽지 않더라고요. 환자들 운동 시키면 더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한의원 시키지는 않고 운동 치료 잘하는데 소개시켜주고요. 저는 매선 많이 심어줍니다. 매선. 그리고 이게 동원 능력이죠. 우리가 이제 발을 뒤로 신전을 할 때 둥근부터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햄스트링부터 활성화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럴 때 동원 능력을 좀 바꿔주는 훈련을 좀 시켜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밸런스가 발목부터 밸런스 고위층수 가장 많은 곳이 어디 어디죠? 발목, 천골, 그다음에 시제로 시원인데 후두하죠. 그런 부분들도 잘 맞춰줘야 되고 좌우에도 밸런스도 맞춰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일부 맞아요. 좀 큰 틀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머리는 어떻게 잘 움직여줘야 돼요. 목은 잘 움직이는 것보다는 안정성 위주로 고민을 해야 돼요. 흉추가 있는 늑골이 있는 데는 우리가 원장님들 경추, 흉추, 요추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늑골이 있냐 없냐예요. 늑골이 붙어 있는 데가 흉추야. 위로 없는 데는 경추야. 아래로 없는 데는 요추야. 그러면 늑골이 있는 것 자체로는 이거 자체 안정성이 있어요. 늑골 자체로 해서. 그래서 얘들은 트렁크는 요추부터는 이쪽은 움직임이 이게 늑골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안정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제발 스러스트 위주로 너무 하지 말고 목도 진짜 좀 돌리지 말고 안정성이 중요한 데를 좀 제발 스트레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돌리려면 이런 데만 돌려 안 움직이는 데만 목에 대해서도 다 두두두두 하지 말고 좀 제발 그걸 그렇게 두두두 돌리는 걸 가르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자세 거기 상태에서는 괜찮아 시원해요. 더 안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늑골 자체로 안정성을 주기 때문에 얘들은 가동성을 조금 더 생각해요. 차라리 여기는 차라리 하려면 이 늑골 있는 데는 차라리 스러스를 해도 돼 막. 여기 흉추 있는 데 스러스 해도 돼요. 근데 요추는 웬만하면 돌리지 마라. 여기도 막 돌리지 마라. 안정성이 중요하다. 무릎 있는데도 당연히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약간 지그재그로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치료를 하면 좋더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디를 치료한다? 아까 떠올려보면 되잖아요. 저운동성부터 해결하자고 하는 거죠. 저운동성이 가장 쉬운 게 얘다. 이게 모상근막 부위다. 원래는 이쪽까지 이렇게 머리 전두근이 있어서 여기까지 머리 잘 안 빠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안 움직이니까 사막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략은 발제를 통해서 이런 데 약침을 놔주는 거야. 영양분을 넣어주자고요. 물기를 데워주자고. 도침을 해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내가 이재용 원장님 깜짝 놀랐는데 버티스 잘생기 내가 이런데 여기에 여기 이 부위가 버티스 가장 잘생겨요. 그리고 또 여기 밑으로 잘생기고 또 여기도 잘생기고 이렇게 세 개가 또 잘생기는 데 부위인데 왜 그런지 그 어버클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또 강조한 게 있어요. 버트리스에 대해서 또 이제 이렇게 풀포드랑 그 버트리스에 대해서 되게 강조한 게 있는데 그것은 저는 이제 약간 심화 과정에서 다루는 건데 어제 이재용 원장님 얘기한 거 보고 약간 소름 돋는 듯한 이런 타고난 천재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기치료에도 타고난 천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형 탈모하고 림프, 저는 원형 탈모의 많은 부분은 이렇게 림프 절들이거든요, 이런 데들이.
림프가 실은 더 림프절로 돼버린 거예요. 림프절처럼 더 돼버린 이런 데가 보여버린 거죠, 흐름들이. 그러다 보니 이런 데 림프절들이 원형 탈모하고 림파데노퍼시, 아데노퍼시인 거죠. 림프하고 이런데 림프 흐름이 좋아야 돼요. 완전히. 머리 잘 나게 하려면 림프 흐름도 좋게 해야 되는데 이건 겁나게 심한 거고요. 많은 경우 막 파킨슨 환자들이랑 아주 이런 미세한 게 후두부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후두부가 머리카락이 좀 덜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끗한 사람들이. 자, 그래서 림프의 흐름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 림프의 흐름도 이렇게 이런 데들이 되게 중요하대요. 예풍혈자리, 후두 이런 데도 되게 중요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 딱 손을 댔을 때 딱 저류되기 쉬운 곳에다 도침을 딱 놓고 나서는 약침을 많이 놔요. 그러면 딱 손 대보면 이거 저류되어 있는데 가장 크게 딱 되는 그 부위가 역류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그 부위에다 약침을 놓는다든지 도침을 한다든지 하는 거죠. 강하게 하진 않아요. 림프절 자체 끊어버리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하죠. 자, 그럼 원장님들 왜 유독 목에 림프절이 많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10년 전에 림프를 배웠으니까 약간 옛날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경부에 림프절이 가장 많다고 하는 거잖아요. 봤더니, 구강, 비강, 인두 모두 병원제가 유입 경로가 가장 되게 쉬운 것들이지. 얼굴 두피 두 개는 림프액이 다 목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위가 림프절들이 많구나. SCM을 따라서 이 주위로서 림프절들이 되게 많아요. 막 주위로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정맥 주위로 해서 림프절들이 많아요. 자, 장갑막은 하나의 장기로 가야 된다고 하는 주장의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잖아요. 메센트릭 루트라든지 메센트릭 림프절이 많아요. 유독 장갑막에. 그래서 지방은 물에 안 섞이니까 크기도 커서 문맥이 아닌 림프관을 통해 킬로마이크론 형태로 운반되어야 되니까 얘들이 림프절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 우리 몸으로 간을 안 거치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원장님들. 그다음에 또 얘들이 음식 먹은 것들 찌꺼기들 잘못 들어가는데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이쪽에 노폐물들이 많이 이물질들이 많이 장에 있잖아요. 이 주위에 림프 절들도 많이 있고 장갑막이라든지 아니면 면역 세포들이 장 점막의 38선인 거잖아요. 외부 물질과의 그 부분에 림프 절들은 바깥에 좀 있지만 또 안쪽에는 점막에는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에 있는 것의 70%가 장에 몰려 있더라. 자, 그래서 마음태 의사하고 황제내경 이렇게 쭉 해놨으니까 원장님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소두증 환자 여기 볼록 서 있어요. 이게 시상보막이 엄청 서 있어요. 진짜 제 손이 보이죠? 이게 제 손인데 진짜 조그만해요, 머리가. 이분 보면은 이런 데가 보면 다 이렇게 절유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림프들을 다 가다 아까도 보면 림프하고 아데노포시하고 림파데노포시 있잖아요. 악성 아토피 토관절 질환자들.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보면 피부가 안 좋잖아요. 파킨슨 질환에 손에 익숙 같은 자들 보면 이쪽도 되게 안 좋아요. 미세하게 보면 아주 미세하게 원형 탈모처럼 되어 있어요. 탈모라고 보기는 좀 뭐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보면 흐름이 안 좋은 경우가 꽤 있거든요. 보면 손대 보면 다 역류하고 있어요. 림프들이 다 역류하고 있어요. 림프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다 강으로 흘러야 돼요. 바다로 가야 되는 얘들이 다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역류하고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도침을 적극 활용하자. 어디? 이런 하얀 데. 어디? 이런 데. 동맥 라인, 방광경 일선 라인 같은 데를 과감하게 뚫어주자. 이런 데도 과감하게 뚫어주자. 이런 데가 엄청 이렇게 어차피 설레야 돼. 혈자리가 너무 많아서. 환자가 아파서 많이 못 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자, 아까 큰 거 다시 먼저 저항동성을 먼저 치료하고 불통증이 가장 대전제에서 저항동성. 그다음에 아까 드라마타 있었고 그다음에 템포럴본 주의로 하는 건 이제 템포럴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도 아까 1교시 너무 전반부에 너무 힘을 뺐나? 자, 그래서 아까 이 부위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 부위 상성, 시내, 이렇게 신정, 상성, 시내, 백회, 전정, 후정, 뭐 강간, 뇌호 이렇게 있을 때 얘들을 시상공합의 역할들이 100회 역할들이 100가지 기군 다 몰려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세상에 30분 가까이 버틸 수가 있대요. 와, 대단한. 이 사람은 여기 두피가 완전히 방리되어 있을 것 같아요. 방리. 이 사람은 건강이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지. 음. 그래서 약간 백회열자리가 이런 느낌이더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데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도 한의사 회장님이 저한테 제가 이런 강의를 했더니 저한테 와서 소야 나는 네가 강의한 게 진짜 맞는 것 같아. 진짜 허리 요통 환자들 보면 시상면으로 해서 이렇게 쭉 사자로 이렇게 쭉 길게 침을 놓고 20분 정도 걷게 만들면 웬만한 환자들이 초심 환자들, 극심 환자들 통증이 많이 줄어있대요. 상당히 일리가 있겠죠. 왜냐면 이 부분이 골반 있는 데 보이잖아요. 하지 있는 부위고. 그리고 또 어떻게? 백회가 모이는 곳, 백회를 딱 풀어주니까 다른 데 부분이 긴장이 많이 풀릴 수 있죠. 자, 그래서
환자들 보면 두피가 너무 얇아도 문제고요. 어떤 경우는 너무 두꺼워져요. 그러면 정말 질겨져 있겠죠. 이제. 얇아도 질겨져 있겠지만 말라 비틀어졌으니까. 태음인들처럼 두꺼운 사람들도 질겨져 있어. 도침을 해보면 알거든요. 자, 그래서 난치 환자들 보면 피가 걸쭉해. 그래서 봐요, 원장님 봐요. 이런 데서 그래서 여기 청풍열자 있잖아요. 얘들은 이 광골의 위에 있어요. 얘들 흐름이 좋아야 돼요. 여기도 림프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 부위를 미세하게 아니면 손으로 해서 환자들한테 여기를 스킬롤링을 계속 숙제 내주는 것도 아주 좋은 치료예요. 숙제를 내주세요, 그럼. 직접적으로 여기 보여주면 여기가 흐름이 좋아져야 되니까 이 부분을 스킬롤링을 해줘라, 자주. 이거 자체도 되게 훌륭한 치료예요. 왜냐면 얘들이 올라가면서 축두근들을 영향을 하고 머리를 영향을 하잖아요. 여기가 막히면 안 돼요. 물론 신경도 이렇게 가고. 또 그다음에 여기 유형력이 딱 들어가면 이게 포스테리어 오리큘러죠. 이쪽 아터리도 이렇게 가고. 이런 데가 제가 그때 옥시피탈리스하고 이 옥시피탈리스하고 이 템포랄리스 아니 프론탈리스는 하나의 근육으로 바라보죠. 이렇게. 이 모상건막을 사이로 둔 하나의 근육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환하게 웃을 때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근육이. 얘는 밑으로 내려오고. 이 환자는 완전히 좌우 진짜 언밸런스하죠. 실은 땡겼죠. 여기가. 땡기는 환자들. 얼굴 처지니까 땡겨서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 문제가 있겠죠. 두통이 되게 심한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짱짱하게 보여요. 아주 땡겨버리니까 여기다 딱 묶어놔버리니까 피부를. 근데 이런 데가 다 너무 타이트해져서 흐름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건 뭐였죠? 여기 수술 부위, 꼬맨 부위 도침도 넣고 약침 많이 났죠. 이 전발제 부위로 약침 많이 났죠. 이런 데 손으로도 좀 풀어줘 약침도 좀 넣고. 이분은 정말 오랫동안 두통을 고생했었는데 물론 오래 치료 받았죠. 한 두 달, 세 달 치료 받았죠. 일주일 두 번씩. 지금은 뭐 거의 없어요. 아플 때만 가끔가다 연락해서 오는데 요즘은 예약을 잘 못 잡아서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집 근처에서 사는데. 자, 그다음 귀의 딱딱함이 귀 주위로 해서 아까 혈관도 많이 있고 신경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주위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거 좀 뒤에서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실은 제 얼굴이에요, 원장님들. 그래서 원장님들 자가 운동을 해서 두피를 머리를 카락하면 머리 표현이 그 머리 끄댕이를 한번 잡아봐요, 원장님. 머리 끄댕이를 잡고 주먹을 한번 꽉 접어요. 딱 머리카락 딱 머리 끄댕이 여기처럼 이렇게 딱 잡아 당기고 주먹을 꽉 쥐면 머리 두피가 딱 들뜨잖아요. 두피에서 가만히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환자들한테 이거 숙제내줘요. 환자분들이 머리 자꾸 빠지는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다 빠져도 되니까 해라고. 다 안 빠지고 맨 처음에만 빠지고 어느 순간부터 안 빠질 거라고. 이렇게 원장님들이 이렇게 두피만 조금 들뜨게 해줘도 상당히 원장님들 건강해. 저는 그 머리 감을 때도 이거 해주고 안 해주고 하고 하루 컨디션이 다릅니다, 원장님. 그래서 머리 감으면서 이 머리 이렇게 해주는 게 이것만 1분 정도만 해줘도 상당히 아침에 샤워하면서 이렇게 해줘도 상당히 하루 컨디션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내가 오늘 강조하고 싶었던 건 손으로 느끼고 치료하는 의학이라고 아까 마왕태 있잖아요. 마왕태 때는 손으로 대봤어요, 원장님들 직접. 머리로 그렇게까지 많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의사들이 똘똘하지 지금은 원장님처럼 똘똘하지 않았어. 옛날 사람들이 마치 너무 천재라고 생각하지 마. 옛날에 중인도 그 똘똘하지 않았어요. 옛날 사람들 의사들이 지금 보면 손으로 이게 똘똘하지 않았다는 말 그냥 오해하지 말고요. 머리로 많이 쓰는 것보다는 손으로 먼저 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외로움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외로움 때 손으로 이렇게 대주고 나면 이 애기 몇 개월 안 됐어도 어? 이렇게 닥터 프라이만이 제 롤 모델인데 이분 90몇 세까지 아이를 이렇게 치료하고 있잖아요. 힘 안 들이고 하나도 힘 안 들이고 이게 치료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져. 이게 오스테오포스 장점 중에 하나는 이분은 머리 치료하고 있고 여기는 청골 치료하고 두 분이 같이 치료하기도 해요. 후광이 넘치잖아 이렇게. 되게 미인이에요. 프라이만. 원래 이제 닥터 프라이만은 영국 사람인데 자기 가족이 우연히 오스테오포스를 만나가지고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오스테오포스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아니 다른 데 가려고 했는데 오스테오포스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그때 오스테오포스 대학이 영국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의대를 들어갔어요 의대를. 어쩔 수 없이 의대를 들어갔다가 의대 그다음에 이제 오스테오포스 하려면 의사야지 오스테오포스를 배우고 오스테오포스 대학은 없어졌지만 그 사람들은 있었으니까 그 대학을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오스테오포스 좀 배우고 서덜랜드한테 직접 배웠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후두골이에요 원장님들. 이게 저평골이에요. 후두골 저평골 이게 SBS예요. 그 보면 후두골 그다음에 이거 얼굴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원장님들 이게 정호승에 제가 예전에 자주 들었던 건데 요즘
한 원장님이 저를 제 몸을 엄청 이완을 시켜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간만에 느껴본 그런 거였는데. 왜냐면 예전에 원장님들 그 아세요? 여기 설골 부위가 어, 가장 감정을 해소시켜주는 혈자리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분을 설골을 잘 이완시켜주면. 근데 원장님 설골주의로 뭐가 그러죠? 미주신경이 흐르거든요. 미주신경 바로 지나거든요. 설골을 푼다고 하는 건 미주신경을 푸는데 미주신경에서도 어디? 왼쪽 벤트럴 베이거스 컴플렉스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데 중에 하나가 설골이거든요. 그래서 음악 잔잔하게 틀어놓고 설골을 잘 이렇게 해놓으면 예전에는 환자들 많이 울렸거든요. 딱 풀고 있다면 딱 감정이 하면 확 울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두개총을 치고 두개총 요법이죠. 엎내져 있는데도 여기를 배우면 그 자리에서 몇 명 확 터지면서 울거든요. 이 부분이 어 이렇게 복측 미주신경을 이완시켜 주니까 어떤 복박 쪽 같은 것확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골을 풀면 아무튼 되게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을 루틴으로 풀어야 될 중에 또 하나거든요. 네, 이 표현 있잖아요. 정호승의 수선화에서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했잖아요. 이 식구예요. 안치환이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외로움이 일상이 될 시대에 우리는 교감을 원하잖아요. 특히 환자들 많이 원하거든요. 접촉도 피부의 언어를 발망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뭔가 머리로는 이지를 해도 뭔가 몸은 여전히 손끝에 온기하고 교감을 기억한다고 하는 거죠. 안정감을 주는 터치는 교감인 거고. 이 표현 제가 썼지만 조금 지금 한 번에 여러분들의 터치가 우리의 터치가 하나라면 세계 회복시키는 기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논문들도 꽤 있거든요. 가벼운 터치가 우리 자율신경을 활성화시켜준다는 게 이 논문들이 그냥 피부 터치 뭐 이렇게 했더니 기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통증 민감도가 떨어지고 피부 터치로 아주 느린 스트로크예요. 느리게 쳐주는 거 그런 걸 펑셔널 MRI에서도 실험을 한 거고 이런 것들.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애무하듯이 하는 것들이 상당히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주고 스트레스 톤을 떨어뜨린다는 논문들입니다. 한번 기회 되면 원장님 읽어보세요. 굳이 안 읽어봐도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마항태 의사에 나온 논문들이에요. 병을 진단한 맥을 근본으로 이때도 삼았던 거고요. 항상 찰맥이라고 있어요. 그다음 배가 그득한 걸 손으로 만져보고 눌러봤을 때 통증이 배가 그득 눌러보면 아프다. 너무 단순하지만 누르는데 아프지 않으면 그 병은 표에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원장님들. 림프 자체로 저류돼 있다 통증이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 이 표현이 많대요. 안과 누르어보다 맥을 짚달아가는 거. 그래서 맥하고 복부, 체표들의 촉진과 직관을 핵심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이 마흔대 의사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로 저 돌아가서 림프 흐름 좀 느껴보고 그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거기다 덧붙여서 심장, 혈관, 그다음에 근막적인 요소까지 하나씩 하나씩 더 세우면 이게 하나의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 큰 틀이 하나 생긴 상황에서 이것저것 심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에너지를 덜 쓰잖아요. 우리한테 맥락이 하나가 딱 제대로 서버리면 이것저것 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맥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큰 틀이 림프하고 저는 주라마타, 뇌수막이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개청골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게 너무 현대인들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툭 하면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 심해지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안으로만 들어가는 걸 덜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는 신경안정제만 써도 되게 효과적인데 문제는 이거죠. 이런 경우 너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자폐라든지 그런 경우에 신경안정제만 넣어버리면 더 힘들어진다는 게 더 깔아앉고 그게 다미즈 이론을 원장님들도 과학적으로 맞다 막 그런 게 맞는데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과학적으로 틀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인정해요. 근데 포지스 박사가 이 부분에서 치료에 대한 인사이트를 되게 많이 줬어요. 말하자면 정신과나 심리학적, 정신과적인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교감신경 활성화 위주로 보고 뭔가 톤 다운 시켜주는 약들 위주로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얼어버렸던 환자들한테.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활성화시켜주고 그다음에 VVC 있잖아요. 배 쪽, 복측 미주신경 이쪽을 멀리 활성화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을 다시 좀 쉽게 좀 설명드릴게요. 어, 내가 정리해 놓은 게 그건 없네. 다미즈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먼저 5억 년 전에는 5억 년 척추동물이 생기기 전까지는 뭔가 동물이라고 하는 건 제어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뭔가 위기 상황이 생기면 딱 브레이크를 걸어버려 브레이킹 시스템. 그래서 얼어버리는 작용이 되게 프로즌 되는 게 되게 효율적인 작용이었죠. 얼어붙어 있다가 한참 죽은 것처럼 하는 거죠. 죽은 것처럼 했다 어느 순간 되면 저절로 딱 깨어나 다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곤충 같은 거 보면 딱 우리 손대려고 하면 딱 얼어버리듯이 가만히 진짜 얼어버린 거거든요. 동물들 로드킬 생기듯이. 왜냐면 로드킬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저는 경험을 해봤는데 정말 당황스러운 애들이 딱 멈춰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보면 고래가
얼어버려서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경우 있거든요. 움직이질 않아요. 한참 뒤에 있으면 순간적으로 딱 깨어나서 다시 움직이거든요. 그게 이제 척추동물 전에 이제 미주신경이 브레이킹 시스템부터 발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가미주이론의 뜻은 뭐냐면 그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게 음양, 처럼 교감, 부교감처럼 시소처럼 교감이 올라가면 부교감이 떨어지고 부교감이 올라가면 교감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 몸의 밸런스가 잘 맞았을 때 약간의 왔다 갔다 시소처럼 움직이는 건데 이게 아닌 것도 진화론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척추동물이 생기면서 그쪽에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가 생기면서 이거지. 그냥 얼어버리면 비효율적이잖아. 얼어버리기만 하면. 먹혀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도망가는 게 최고인 거지. 아니면 포식동물한테 싸워서 내가 이겨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먹어버리면 되잖아. 싸우거나 도망가거나라고 하는 교감신경계가 척추동물 때부터 발달한 거고 움직임이 자유자재